자기네들끼리 웃고 얘기하고 그렇게 사람이 죽었는데 자기네들끼리 핸드폰 만지면서 페이스북 그 메시지 하고 있고. 근데 솔직히 걔들이 반성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런 계획범죄의 경우에나 처벌 강화가 효과가 있는 거지. 청소년들처럼 우발범죄가 강한 친구들에게는 그 효과가 없습니다. 우리 사회의 첨예한 쟁점들을 정면으로 다뤄보는 시사교육창 특집 다큐톡. 기본소득에 이어서 오늘 두 번째 시간입니다. 기존 다큐멘터리에 토크를 결합해서 서로 다른 입장을 진지하게 이해하고 작은 해법이라도 찾아보고자 하는데요. 다큐톡 오늘 주제는 바로 촉법소년, 소년법 개정 논란입니다. 형법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소년, 범죄를 저지른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소년을 가리킵니다. 이 나이에 해당하는 아이들에게는 형법이 아닌 소년법이 적용이 되죠. 아무리 무거운 죄를 저질렀어도 형사처벌이 아니라 최대 2년간 소년원에 갔다 오는 겁니다. 범죄 전과 남지 않습니다. 그래서 흉악한 소년 범죄가 발생할 때마다 이 소년법 개정 논란이 반복되고 있는데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이 생긴 이래 소년법 관련된 청원 건수가 약 2천여 건, 참여한 국민 수만 390만 명을 넘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 통해서 촉법소년, 소년법을 바라보는 서로 다른 목소리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고요. 소년법 개정 정말 가능한 것인지, 피해자들의 울분, 억울함을 어떻게 풀어줄 것인지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본 방송 끝나면 유튜브와 카카오 TV를 통해서 토론 이어갑니다. 네, 소년법 개정 논란과 관련해서 표창원 범죄과학연구소 소장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네. 어떠세요? 의원 활동할 때와 지금 얼마 안 되셨지만. 제 얼굴도 상당히 달리 보일 것 같아요. 굳어 있고 긴장하고 늘 뭔가 좀 화나 있는 듯한 모습의 4년이었던 것 같고요. 짧지만 의원을 그만두고 난 뒤로는 대단히 평화롭고요. 그리고 바쁘기는 훨씬 더 바쁜 생활을 보내고 있는데 마음이 여유롭고 점점 더 젊어지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소년법 개정 관련해서 의원 시절에 이제 법안 2개 네. 내셨었죠. 네. 강력하게 네. 처벌할 건 하자. 네. 그리고 또 하나가 기소유예. 기소유예 부분이라 예. 그랬어요. 국회에서 이 소년법 관련돼서 개정안 발의하는 분들이 꽤 많다면서요. 하지만 왜 안 되는 거죠? 소년법 문제는 법사위에서 다루죠. 법사위가 해당 상임이니까. 근데 법사위는 아시다시피 전쟁터입니다. 여야 간에 권력을 두고 상대를 공격하고 방어하고 정권과 관련된 큰 이야기, 검찰총장, 법무장관 이런 이야기들로 가득 찬 곳이다 보니 결국 본회의까지 올라갈 수 있는 그 절차 과정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이란 거죠. 그래서 실질적 가능성이 있느냐? 국회 자체와 정치 상황이 변하지 않는 한은 그냥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소년 관련 사건이 불거져서 사회적 이슈와 관심이 불거지면 강력 처벌하겠다, 촉법소년 연령 낮추겠다, 형사미성년자 연령 낮추겠다 이런 걸로 그냥 빵빵빵빵 무슨 의원 이런 법안 제출 이것으로 그냥 끝나는 쇼의 그 소비재로서만 사용되는 그런 일이 계속 반복될 우려가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영상 보고 다시 이야기 네.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정이 넘은 시각 한적한 교차로에서 벌어진 충돌 사고. 승용차는 충돌 순간까지 속도를 늦추지 않았습니다. 잘못되나 때리는 것처럼 막 소리가 났어요. 횡단보도 있잖아요. 그 앞에 자네들이 많았어요. 사람을 쳐가 있더라고. 승용차는 도난 차량으로 경찰의 추적을 받던 중이었는데요. 쓰러져 있던 오토바이 운전자를 둔 채 그대로 도주해버립니다.
당시 현장 사진만으로 사고 충격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일단 왔을 때 호흡 맥박이라든지 이런 생체 증후가 전혀 없는 상태였고요. 동공은 다 열린 상태로 현장에서 이미 사망하신 상태로 오신 겁니다. 온몸이 그 다발성 골절이 있는 상태에서 다 변형이 돼 있었고, 그 안면 쪽 턱 쪽에는 커다란 열상과 함께 턱뼈가 노출돼 있었고, 그 다음에 그 뒤통수 쪽에는 깊은 열상이 있었습니다. 헬멧에 턱끈이 날아가서 헬멧이 떨어져 나갈 정도였으니까 대략 뭐 고층 빌딩에서 떨어진 그런 충격과 맞먹는 거였습니다. 배상 문제 등이 끝나지 않아 사고 오토바이는 여전히 보관 중입니다. 차대가 완전 두 동강 난 거고, 예, 형체가 알아보셨고 튕겨 나가면서 여기 있는 이제 붙어 있는 이 형체가 보통 이 오토바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예, 이 옆에 위에 이만큼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예. 이 정도면 사고가 굉장히 컸던 건데. 예, 저도 오토바이 거의 오래 하면서 예. 이렇게 사고 크게 난 건 처음 본 거죠. 오토바이 운전자는 올해 대학에 입학한 신입생. 아르바이트를 시작한 지 한 달도 안 돼 발생한 사고였습니다. 이제 코로나 때문에 학교가 이제 개강이 늦춰졌잖아요. 자기 생활비도 이제 벌어야 되고 엄마한테 더 이상 손 벌리기 싫다고 이제 밖에 나왔으니까 내가 돈 벌어서 내가 할 거라고. 홀로 계신 어머니가 걱정하시는 걸 알기에 안전운전에 각별히 신경을 썼다고 하는데요. 사고 당일 마지막 배달에 나서는 이모군의 모습입니다. 이때 나눴던 1분간의 통화가 마지막 통화가 됐습니다. 병원에 갔는데 저는 이제 법적 보호자가 아니라서 들어갈 수가 없대요. 그래서 1시간 동안 앞에서 기다렸는데 의사나 간호사분들은 이제 옷에 막 피를 다 묻히고 나오시고 진짜 문이 열릴 때마다 발이 보였거든요.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색이 변하는 거예요. 제발 저것만 아니어라. 제발 저게만 아니어라.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맞더라고요. 자동차 엔지니어를 꿈꿨다는 이모군. 올해 자동차학과에 입학한 뒤 기뻐하던 모습이 잊혀지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남자친구와 그의 꿈을 앗아간 가해자들이 너무 원망스럽습니다. 그때 사고 난 다음 날에 빗자국이 이렇게 계속 이렇게 남아 있는 거예요. 이렇게 계속 이렇게 남아 있는데 이제 보고 있으면은 차가 이렇게 밟고 지나가는 게 너무. 아이고. 뺑소니 차량에 타고 있던 가해자들의 정체는 놀라웠습니다. 승용차 운전자는 만 13세의 중학생, 촉법 소년이었습니다. 차에는 또래 7명이 더 타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서울에서 차를 훔친 뒤 무면허로 대전까지 160여 킬로미터를 질주했고 경찰 단속에 걸려 도주하다 사고를 낸 겁니다. 사고 후 이들이 보인 태도는 공분을 샀습니다. 사고를 저지른 걸 자랑하듯 밝히고 소년원에 갈 테니 편지하라는 글까지 남깁니다. 경찰서에서도 반성하는 태도는 조금도 찾아볼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자기네들끼리 웃고 얘기하고 그렇게 사람이 죽었는데 자기네들끼리 핸드폰 만지면서 뭐 페이스북 그 메시지 하고 있고 다리 꼬고 앉아가지고 뭐 커피 먹으려고 그러고 그런 행동 하나하나에 어이가 없었죠. 그냥 밑에 내려다보면서 막 이렇게 인사하고 죽었냐고 막 이렇게 표현하고 그게 좀 화가 좀 솔직히 많이 났어요 그때. 오늘 뭐 재수 없이 이런 일이 발생했어. 뭐 죽었대? 어떻대?
그 나오는 것들이 정말 피해자에 대한 단 하나의 연민이 없는, 그리고 더더욱 큰 문제는 이미 이 친구들이 지금 그 범죄를 저질러는 한순간이 아니라 이미 계속해서 범죄를 저질러 왔고 그 저질러 왔는 범죄들 속에서 경험적으로 자기들이 처벌받지 않는다는 걸 깨닫고 있는 거예요. 해보니까 나는 구속도 안 당해. 나는 뭐 기껏 해봤자 보호 처분이야. 근데 내가 받을 수 있는 이익은 즐거움은 훨씬 더 커. 이러면 그 범죄를 하는 거죠. 보호라고 말해놓은 그 단어가 그 청소년을 괴물로 만들고 있다면 이 보호는 잘못된 보호잖아요. 가해 학생들을 엄중 처벌해달라는 국민청원엔 1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동의했습니다. 이들은 어떤 처분을 받았을까요? 판결이 확정된 7명의 가해 청소년 중 2명에게는 2년의 장기 소년원 송치 처분이 내려졌고 4명은 2년의 장기 보호 관찰 및 6개월 시설 위탁 처분, 나머지 1명은 2년의 장기 보호 관찰 처분을 받았습니다. 무면허로 저지른 뺑소니 사망 사고. 하지만 촉법 소년이란 이유로 형사 처벌은 힘들다는 겁니다. 피해자 측은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법이 이런 거를 뭐 어떻게 제가 뭐 시위를 할 수도 없고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근데 솔직히 걔들이 반성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 렌터카 훔쳐서 운전하고 질주해서 한 사람의 목숨을 앗아간 이 아이들 가운데 대부분이 지금 촉법 소년 연령입니다. 네. 그래서 국민청원에 이렇게 되면 이 아이들도 이미 알고 있다는 느낌을 풍겨서 네. 더 분노를 산 부분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이 사건은? 피해자적 시선으로 바라본다면 유족분들이나 혹은 그런 심경을 공감하시는 국민 눈에서 바라본다면 화가 날 수밖에 없죠. 분노가 일고 도대체 어떻게. 그러니까 이 사건 자체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하는데 국가의 어떤 역할을 제대로 한다면 뭐 일단 벌어는 줬는데 그럼 두 번째는 이 나쁜 정말 악마 같은 행동을 한 가해자에 대해서는 그에 걸맞는 처벌이 이루어져야 될 것이 아니냐라는 뭐 심경은 당연히 인지상정적으로 나오는 것이죠. 처음이야 무섭고 두렵고 겁을 내다가도 한두 차례 겪고 나서는 세상이 내가 14살 될 때까지는 어떤 짓을 해도 나에게 어떤 처벌도 못 내리는구나. 기껏해야 소년원 갔다 오는 것밖에 안 되는구나. 기록도 안 났는데 이걸 이제 알게 된 거죠. 그것을 표현한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을 때 분노를 느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그 아이, 13살 아이의 입장에서 들여다본다면 과연 누가 이 아이를 이렇게 만들었나라는 질문을 또 던져야 되겠죠. 그 촉법 소년보다 나이가 많은 이제 만 14세 이상에서 만 19세 미만의 경우는 형사 처벌이 가능한 거잖아요. 네. 하지만 그래도 되도록이면 소년법 적용을 하려고 하고 네. 그러다 보니까 성인들과 형량 같지 않게 되고 낮추게 되고 좀 더 뭐 촉법 소년 그렇다 치고 이 이상의 연령의 범죄의 경우는 굉장히 좀 더 강력하게 처벌하지 않으면 문제가 더 심각해진다 이렇게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범죄 행위가 강력 범죄일 경우 그 피해자에게 뭐 생명의 손상이나 성적 자기결정권의 심대한 침해라든지 엄청난 공포와 두려움을 안겨주는 집단적이고 가혹한 폭행, 상해, 중상해라든지 이런 경우라면 어떤 범죄에 대한 이들의 예방 차원을 논하기 앞서서 피해자에게 끼쳐진 그 어떤 충격에 대한 상쇄 효과 측면에서라도 또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국민적 법감정에 따르더라도 분명히 처벌이 좀 강하게 내려져야만 한다라는 것이고요. 네, 그 범죄 어느 정도 범죄 저질러야지 이 소년 재판이 아닌 형사 처벌 성사 재판으로 가게 되죠. 뭐 비율로 좀 따진다면 100명에 몇 명? 형사법원에서 그 판결이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그 중에 대부분은 벌금형 또는 집행유예 형이 내려지고요. 정작 그 실제 실형 구금형이 내려지는 것은 아주 미미한
정도에 머물고 있거든요. 그때마다 이 법 적용이 다른 것도 사람들의 어떤 신뢰를 무너뜨리는 그런 계기가 되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대한민국이 청소년 범죄에 대한 원칙이 뭐지? 어떤 태도, 어떤 철학을 가지고 있지? 저도 모르겠는데요. 전문가라고 이야기하는 30년 동안 범죄 문제만 연구하고 실무에 종사해온 저조차도 사실 누구에게 물어봐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국민들은 오죽하시겠어요? 그런데 접하는 것이 사건마다 달라요. 그때마다 달라요. 밀양 사건 같은 경우는 그 어린 여학생을 그 오랜 시간 동안 거의 뭐 노예화 시키듯이 하면서 처참하게 그런 범행을 저지르고 거기다 좀 벗어나려고 하니까 어린 동생에게 해악을 끼친다는 또 협박까지 하고 그 행동 전반을 보면은 도저히 이거는 강한 처벌을 안 내리면 안 되는 범행이거든요. 그런데 그들 중 어느 누구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게 소년법 법 개정으로 해결될 문제인지 아니면 다른 법안이 필요한지. 1958년에 소년법이 만들어져서 전쟁 끝나고 그 50년대에 우리가 상당히 사회적 자원도 부족하고 하던 시절에 뭐 여러 다른 특히 일본 제도를 그냥 조금씩 모방하는 형태로 만든 소년법. 그것이 2007년에 50년 지나서 겨우 한 번 전면 개정이 이루어졌지만 그마저도 사실 본질적 개정은 아니었거든요. 그전에 진지한 체계적 논의가 없었으니까. 그러면 지금은 어느 한두 가지가 무엇이 더 중요하냐보다는 한번 우리 소년사법 전체를 재점검을 할 필요가 있다. 현재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 대한민국의 위상에 맞는 그런 법체계와 그에 뒤따른 제도, 시설, 인력, 예산 이 논의를 제대로 하는 것부터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건 당일 타코메타에 기록된 택시가 멈춘 시간이 2시 8분. 과연 1분 40초 동안 범행이 가능할까? 살인사건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는 겁니다. 나은이 변호사다 이제부터. 내가 법정에서 증명해줄게. 너! 절대 살인범 아니라고. 네, 영화 재심의 실제 주인공 박준영 변호사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이 영화가 그 약촌어거리 택시기사 살인 사건 관련돼서 모티브를 갖고 만든 영화인데 실제 주인공 영화의 주인공이 되셨습니다. 어떠셨는지요? 감개무량합니다. 감개무량하고 또 영화 속에서 또 저랑 가장 비슷한 캐릭터의 어떤 배우를 섭외해서 더더욱 또 기분 좋고 개인적으로는 또 영화에서 너무 정의롭게 그려놓는 바람에 또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소년법 개정에 대해서 반대하시나요? 어떤 입장이신가요? 정확히. 네, 표창원 의원은 생각이 좀 뚜렷하시고. 소년법을 시대에 맞게끔 바꿔야 된다라는 점에 대해서는 부인하지 않습니다. 다만 어떤 관점을 갖고 그 소년법에 대해서 그 생각을 갖느냐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리고 소년 범죄의 경우에 뭐 사형, 무기형 얘기 나오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생각이 다릅니다. 강경한 입장에 대해서 반대합니다. 물론 갈수록 소년 범죄가 흉포화되고 잔혹한 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긴 합니다. 그런데 그런 흉포화되고 잔혹한 범죄에 대한 대처를 그런 엄한 처벌만으로 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범죄를 저지른 그런 소년들 그 재판도 많이 참여하셨을 것 같고요. 네, 소년 재판 제가 1000건 가까이 1000건 이상 했다고 볼 수 정확히 세보지는 못했지만 1000건 이상 한 것 같아요. 소년 재판을. 아니 보통 생각할 때 좀 큰 범죄, 흉악한 범죄를 저지른 친구들은 네. 그 소년법이나 소년원 그 테두리 안에서는 교화나 그런 게 될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을 갖게 되거든요. 때로는 저도 무서워요, 실은. 어떤 아이를 보면은 늦었구나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얘기를 나눠보면은 사회에 대한 적개심, 불만 이런 부분을 바로잡을 수 있을까 과연 그런 어떤 비관적인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답답하고
늦었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아이들도 있긴 하지만 대부분의 아이들은 얼마든지 변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생활기록부를 한번 가져왔는데 제 생활기록부거든요. 변호사님 생활기록부. 네, 보십시오. 저는 대학을 나오진 않았습니다. 고등학교 졸업인데 그 옆에 행동발달 상황 평가를 보시면은 3학년 때 준법성이 요구된다라고 나왔잖아요. 다시 앞장 보시면 결석일수 한번 보십시오. 결석일수가 100일 가까이 돼요. 무단결석만. 아니 근데 이 정도로는 뭐 그렇게 엇나갔다고 사람들 생각 안 할걸요? 아니, 뭐 아주 큰 나쁜 일 뭘 저지르셨어요? 없잖아요. 이제 폭행, 절도 이런 수준이긴 한데 이제 그게 이제 안 걸려가지고 여기까지 온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준법성이 요구된다는 아이가 지금은 한 20년이 지나서 법과 정의를 얘기하고 다니잖아요. 이제 사람의 변화 이렇게 얼마든지 찾아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저보다 더 못된 짓을 저지른 아이도 과거에 저보다 더 큰 잘못을 저지른 사람도 우리가 모를 뿐이지 어딘가에서 건전하게 살아갈 수도 있는 겁니다. 소년 문제가 그래요. 소년원에서 나왔지만 갈 곳 없는 아이들이 임시로 머무는 시설입니다. 짧게는 6개월, 길게는 2년간 다시 사회로 나갈 준비를 하는데요. 우리 아이들은 해체 가정이나 뭐 붕괴된 가정 이런 데서 이제 자라나다 보니까 보호와 보살핌을 잘 받지 못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아이들이 굉장히 많은 상처와 트라우마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외부의 어떤 반응에 굉장히 크게 반응하고 그로 인해서 어떤 심리적 트라우마 때문에 생기는 불안 이런 게 있고 또는 그 사람 관계에 있어서 관계를 하기보다는 기피하고 또 그 사람들에 대해서 불신하고. 이곳엔 18명이 함께 지내고 있습니다. 나이도 성격도 제각각이지만 가정 환경이 불우했던 공통점도 있습니다. 폭행이랑 절도랑 그 상해랑 사기랑 좀 많이 있어요. 몇 가지요? 지금 폭행, 절도, 사기, 상해, 무면허, 뺑소니, 여신법 7개 정도, 8개요. 네. 저 그냥 아빠가 맨날 술 자주 먹고 들어와서 네, 그런 게 보기 싫어서 집을 나가다 보니까 안 좋은 애들이랑 어울리고 네, 그렇게 하다가 좀 사고 치고 집 안 들어가고 한 것 같아요. 처음에는 친구 집에서 지내다가 친구 용돈 받아서 그걸로 쓰다가 돈 없으면 뺏고 훔치고 그랬어요. 지나간 사람 뻑치기라고 하나? 그거 가면서 낚아채 본 적도 있고 PC방 털어본 적도 있고 잘못된 건 알고 있었는데 너무 급히 잘 곳도 없고 해가지고 가출 상태였어요. 아빠랑 싸우고. 함께 밥 먹는 시간이 늘어갈수록 마음의 상처도 아물어갑니다. 소년범죄의 가해자인 동시에 학대와 방임의 피해자인 아이들. 따뜻하게 보듬어줘야 할 책임은 외면한 채 처벌에만 열을 올린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그 강도짓을 했어요. 정말 흉악하죠. 그리고 또 강도짓다 사람을 찔러 죽였어요. 이게 좀 그렇죠. 근데 알고 보니까 가출한 상태였네. 근데 또 그걸 따라가서 보니까 아버지가 정말 술 주정뱅이에 이제 계속해서 가정 폭력을 행사하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예. 그 아버지 또는 엄마가 개모고 뭐 개부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사람이 정말 나쁜 사람이어서 이제 학대하는 문제라고만 생각하면 그 사람 처벌하면 끝날 것 같죠. 이제 근데 그렇지가 않잖아요. 지금 이제 실업의 이제 상태에서 아이하고 같이 오랫동안 뭐 지내고 있으면서 더 많은 갈등 상황이 더 발생했을 수도 있고, 근데 그걸 오로지 하나의 개인 문제로만 봐버리면 뭐 할라 해요, 사실. 근데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학교폭력 가해자의 뇌구조를 연구하는 서울대병원 김북년 교수.
가해 학생들은 뇌의 전두엽에서 관할하는 공감 기능이 떨어져 있다고 합니다. 그 프로그램의 변화를 또 하나 보여주려고. 정서적인 교류가 굉장히 취약해진 상태에서 아이들이 선택할 수 있는 관계는 이제 지배하거나 지배받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안타까운 건 우리 청소년기에 이런 과거의 폭력 본인이 경험했던 아이들이 왜 더 폭력적이 되느냐. 그건 과거 자신이 받았던 폭력의 재현입니다. 그래서 대인관계를 그렇게 해석해요. 서로 정서적으로 교류하고 사랑을 나누는 관계가 아니라 믿을 수 없고 내가 지배하거나 내가 지배당하거나 힘을 내가 키워서 지배하는 게 좋다라고 생각하면 가해자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는 거죠. 6개월간 체계적인 치료를 실시한 뒤 가해 학생들의 뇌를 다시 검사해 봤습니다. 충동과 공격성을 조절하고 공감 능력을 담당하는 전두엽과 다른 뇌 부위와 연결성이 뚜렷하게 개선됐습니다. 상대방의 표정과 관련된 감정을 해석하는 두정엽도 활성화됐습니다. 공격성은 줄고 감정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능력이 높아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인기에는 이런 변화들을 치료 후에 도와줘도 청소년처럼 이렇게 변화가 크지가 않아요. 굉장히 작은 변화밖에는 보여지지가 않는데 우리 13세부터 18세까지의 청소년들은 정말로 많이 달라져요. 신경망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들에게 교육이나 훈련은 또는 필요한 약물 치료는 이 아이의 실제 뇌를 바꿔주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그 뇌가 어떤 거냐? 분노가 올라오고 욕구 좌절감으로 인한 공격성이 올라올 때 그걸 조절할 수 있는 역할을 하는 신경망들이 다시 살아나고 연결되는 거죠. 소년 범죄는 처벌이 아닌 교육과 치료로 개선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생활관에서 진행 중인 6인조 밴드 음악 치료 프로그램도 그중 하나입니다. 처음엔 악보도 읽지 못했던 아이들이 이제는 재능기부 봉사활동을 다닐 정도로 실력이 늘었습니다. 합주를 하면서 협동심과 배려심, 인내심을 키우고 있다고 하는데요. 지금까지 밴드 활동을 했던 아이들 중엔 다시 비행을 저지르는 경우는 없었습니다. 원장님이 이제 얘기 많이 하고 선생님들도 이렇게 조언 많이 해주시고 하니까 그것도 처음 들어보는 말이어서 처음엔 정말 어색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냥 나한테 왜 이러지 하고 의심부터 들고, 근데 같이 이제 지내다 보니까 진심이라는 걸 느끼게 되고 이런 게 사람 사는 거구나 하고 느낀 것 같아요. 지금에 와서 가장 잘못했다고 생각하는 거는 저로 인해서 피해를 입으신 피해자들이랑 그리고 부모님이죠. 그분들 생각하면 매일매일 마음이 무겁죠. 그렇게 제 죄값이다 생각하고 계속 반성하면서 살아가야죠. 그 내용 중에서 이 정서적으로 이제 안정이 안 된 이런 친구들의 경우는 내가 지배하거나 아니면 내가 지배당하는 그런 관계에 갇히게 된다. 이런 인터뷰 내용도 좀 저는 인상적이었거든요. 네.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내가 지배를 해야 된다라는 관점, 그리고 또 누군가로부터 지배를 당했기 때문에 내가 또 지배를 하고 싶어 할 때도 있을 것이고, 또 지배를 당하지 않으려고 더 강해 보이려고 또 문신도 하고, 때로는 좀 더 아주 폭력적인 모습도 보여주기도 하고. 소년범죄라는 게 그렇습니다. 요즘 잔혹한 범죄, 우리 국민들이 많이 놀랬던 그런 범죄를 보면은 아이들이 범죄를 저지르고 나서 자기 범죄 저질렀다, 교도소 갈 것 같다라고 하면서 스스로 얘기해버리잖아요. 그게 더 공분을 사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뭘 의미하냐면은 그게 엄중하게 처단을 해야 된다라는 어떤 근거가 될 수도 있죠. 근거의 논리라는 건 부정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그만큼 철없는 어떤 행동이라는 거죠. 자기가 저지른 행동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잘 모른다는 거죠. 2019년 대검찰청
자료인데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그 소년 범죄가 전체 범죄 대비 발생 비율은 줄어들고 있는데 보시면은 강력 범죄 비율은 2009년에 2.8%였다면 지금 2018년에 5.3%로 강력 범죄 비율은 늘었습니다. 전체 범죄 비율은 줄어들었지만 여기에 이제 강력 범죄라면 성범죄, 뭐 살인, 강도, 방화 이런 것도 들어있는데 그 중에서도 성범죄 부분은 굉장히 확연하게 늘어났고요. 네. 소년 범죄가 날이 갈수록 이렇게 잔혹해지고 흉포화되고 있다.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그 잔혹해지고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꼭 보여지진 않아요. 왜냐하면은 그런 사건들이 많이 지금 보도가 되고 있는 거죠. 근데 최근에는 이런 범죄들이 이제 정보화 시대지 않습니까? 그리고 모든 범죄 장면들이 모든 범죄가 아니라 범죄 장면들이 CCTV 영상을 통해서 촬영이 되고 그런 CCTV 영상들이 언론을 통해서 보도가 되고 있고 그리고 또 이게 정보화 시대다 보니까 이 SNS를 통해서 계속 이렇게 퍼져나가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더 그렇게 자극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부분도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우리가 지금에야 그걸 느끼고 있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강력 범죄 중에서 특히 이제 성폭력 범죄가 차지하는 비율이 굉장히 높아졌는데요. 이번에 뭐 텔레그램 그 N번망 성착취 사건에서도 일부 공범들이 10대로 밝혀지면서 또 솜방망이 처벌이 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일단 화면 보고 이야기 다시 나누겠습니다. 채팅 프로그램을 통해 아동 성착취물 등 불법 촬영물을 유포한 사람들이 무더기로 또 붙잡혔습니다. 검거된 사람 가운데 8명이 미성년자였고 심지어는 만 12살도 있었습니다. 박사방 공범으로 구속된 붓다의 신상 정보가 공개됐습니다. 만 18살 남성 강훈입니다. 경찰은 디스코드에서 불법 촬영물을 유포한 채널 운영자 3명을 붙잡았습니다. 이 가운데 중학생은 올해 1학년 만 12살 촉법 소년으로 범행을 벌였던 지난해에는 초등학교 6학년이었습니다. 소년법이 만들어진 시기는 50년대에 만들어졌고 지금은 2020년대를 지향하고 있는 시점. 그러면 그 1950년대의 청소년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정보의 양 그리고 그들의 신체적 조건, 그때의 사회적 문화와 2020년에 그 청소년이 받아들일 수 있는 정보의 양, 그들의 신체적인 조건, 사회적 문화는 100명이면 100명한테 물어도 분명히 바뀌었다라고 이야기를 할 거잖아요. 그러면 그 50년 당시에 그들이 저질러 놓은 범죄와 2020년대에 그 청소년들이 저지르는 범죄는 분명히 다를 수밖에 없다. 이거는 50년대에 비해서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잔인해졌다. 이런 거는 사실은 초반에 조금 더 강력하게 이 경각심을 주지 않으면 클수록 이게 해도 되나 보다 이렇게 될 수 있을 가능성이 더 높지 않나 이렇게 우려하는 목소리는 높습니다. 이런 범죄를 두둔하고자 하는 마음 전혀 없습니다. 다만 이런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환경은 아마 지금의 어떤 그 청소년 세대들이 디지털 어떤 환경에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다라는 거죠. 어른들은 도대체 뭘 하냐? 왜곡된 성문화를 만든 주체는 어른들인데 어찌 보면은 그 부분에 대한 어떤 본질적인 문제에 대한 개선이 없이 지금의 아이들이 쉽게 접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엄단해야 된다라는 논리로 접근하는 것은 너무나 단순화시킨 것 아닌가 이 문제를 그런 생각도 드는 거죠. 고등학교 2학년 남학생이 초등학생을 성폭행한 것도 모자라 협박을 이어갔습니다.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며 돈까지 요구하는 가해자. 초등학생은 더 이상 돈을 마련할 방법이 없자 뒤늦게 피해 사실을 엄마에게 털어놓습니다. 어머니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처음에는 아이가 학교를 생활이 너무 힘들었어요. 학교를 가도 갑자기 학교에서 있다가 뛰쳐나오고 소리 지르고 공지를 짓고 그래서 학교를 가지 못했어요. 그때의 그런 기억들이 너무 이제 아이가 끔찍해서 기억을 하고 싶지 않아 하는 것 같다고 그래서 기억상실이라고 하더라고요.
남성 혐오증이 굉장히 강한 상태여서 반드시 치료를 해야 되고 기다려줘야 한다고. 검찰은 가해 고등학생을 기소했습니다. 형사법원에서 재판을 받으라는 겁니다.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과 강간, 공갈, 협박 등 5가지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그런데 법원에서 사건을 소년부로 넘겼습니다. 가해 학생의 나이가 어리고 반성하고 있으며 부모의 선도 다짐이 있었다는 등 6가지가 그 이유였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제일 이해가 안 됐던 거는 재판부에서 피해자랑 합의하기 위해 상당한 노력을 했다. 이제 이 부분이 가만히 돼 있었는데 합의 안 할 거예요. 그러니까 정당히 벌 받으시고 오실 필요 없습니다라고까지도 법정에서도 판사님 앞에서 다 얘기를 했거든요. 그만큼 피해자가 싫다라고도 명확하게 공식적으로까지 언급을 했는데 그게 어떻게 긍정적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쳤는지 그야말로 진짜 가해자 중심 판결이 아니에요. 사건이 소년부로 넘어간 이상 가해자는 형사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최대 2년의 소년원 처분, 물론 전과 기록도 남지 않습니다. 말이 안 된다, 뭐 이러한 어떠한 생각이 들지 않고 그냥 주저앉아서 정말 이 결과가 맞는지를 확인을 한 몇 번은 한 것 같아요. 왜 뭐가 잘못된 거지? 그날은 한 일주일 동안 잠도 못 자고 먹지도 못하고 진짜. 재판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도 모르는 어머니의 고통은 계속됐습니다. 제가 제 아이를 위해 살 수 있었던 거는 글로 그냥 저희 아이가 이렇게 아픕니다. 그 아이에게 벌을 내려주세요. 이런 진정서 하나 쓰는 것밖에 부모로서 할 수 있는 딱 그거 하나였어요. 소년법에 보면 소년 보호 사건의 기록과 증거물은 소년부 판사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만 열람하거나 등사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재판부에서 허가를 해줘야 저희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했는데 불허가 됐어요. 그래서 저희는 이 사건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공식적으로는 몰라요. 가해자가 언제 소년원에서 나올지 몰라 불안하다는 어머니. 딸의 피해는 나 몰라라 하면서 가해자만 보호해주는 소년법이 절망스러울 뿐입니다. 꼭 물어보죠. 선생님께서 왜 그런 판결을 내리셨는지 나는 묻고 싶어. 그 얘기를 하는데 그게 그래도 너무 마음이 아파서 대답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제가. 가해자는 미성년자라고 보호를 해주면서 저희 아이는 사고당했는데 계속 그냥 혼자서 아픈 고통 감내해야 되는가 이런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피해자 입장에서 보자면 그냥 억울함 천지죠. 억울함 투성이고 첫째로 뭐가 어떻게 되는지를 몰라요. 소년법은 이 가해자 중심의 법이고 가해자를 보호하는 것을 우선시하다 보니 피해자에 대한 고려는 전혀 없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러면 소년법의 심리 또 재판 과정도 비공개고요. 어떤 처분이 내려졌는지 피해자에게 고지도 해주지 않고요. 피해자의 의견이 무엇인지 반영도 하지 않습니다. 그런 상황이다 보니 피해자는 억울할 수밖에 없고 그런 가운데 더더군다나 갑자기 뜬금없이 형사처벌을 받을 걸로 기대했는데 어느 날 소년 법원으로 송부가 되었다.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되면 도대체 그 이유가 무엇인지 판사들이 설명을 해주는 것도 아니고요. 피해자 입장에서 너무나 억울할 수밖에 없는 거죠. 형벌을 내릴 수 있는 연령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조치를 내렸다라고 한다면 의심을 하게 되는 거죠. 혹시 그러면 그 가해자를 변호한 변호인이 전관 아닐까? 판사와 관련 있는 누군가가 영향을 미친 거 아닐까? 혹은 부모님의 가해자의 부모가 무슨 영향력이 큰 사람 아닐까?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에게 유전무죄 이야기를 하게 하는 것이고 꼭 소년법의 문제만이 아니라 대한민국 사법에 대한 불신을 야기하는 부분이죠.
피해 가족분들이 뭐 이제 합의금 때문에 굉장히 또 노여한 그 부분도 나왔는데요. 합의금으로 그 피해자 고통이 그게 해결이 될까요? 실제도 합의금으로 이렇게 해결되는 경우들이 많습니까? 어떻습니까? 18세 이하의 그 청소년의 경우에, 어린이의 경우에 그 경우에 부모가 피해자 의사도 묻지도 않고 합의를 보는 경우가 많아요. 합의금은 그 부모가 가지고 여러 문제가 있는 경우도 있어요. 밀양 그 집단 성폭행 사건 같은 경우에도 그 피해자의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 상태였는데 피해자나 모친의 의사에 반해서 가서 합의를 보고 5천만 원을 받아 간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 경우에 피해자는 그거 어떻게 상상이나 가겠습니까? 그런 이제 문제들이 계속 그 상존해 있기 때문에 합의 제도는 저는 정말 이건 반인륜적인 제도다. 그런데 반론이 있죠. 합의마저 없다면 피해자의 피해 보상은 어떻게? 치료비는 어떻게? 국가도 안 해주고 아무도 안 해주는데. 그런 국가가 대신 이제 피해자 보호를 위해서 피해자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나라들이 꽤 있죠. 그럼요. 예. 뉴질랜드 같은 나라는 전 세계에서 처음으로 피해자 지원 제도, 보상 제도를 만들었고요. 그다음에 그럼 뉴질랜드의 그 제도를 본받아서 영국에서도 만들었습니다. 미국도 만들고 캐나다도 만들고 프랑스, 독일, 이웃나라 일본까지도 그 뒤에 대한민국이 겨우겨우 만들었지만 아주 좀 미미하고요. 영국 같은 나라는 만약에 살인 피해를 겪으면 최대 7억 5천만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했을 때 그런 보상금이 지급이 되고요. 만약에 장기적인 치료가 요하는 피해자일 경우는 끝까지 그 치료비를 전부 피해자 구조제도에서 지급을 합니다. 미국 같은 나라도 유사하긴 한데 합의 제도는 1대1이잖아요. 피해자가 직접 가해자로부터 받다 보니까 이 윤리적인 그런 어떤 충격이 발생을 해요. 정서적 충격이 발생하죠. 이 관계를 떼어놓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가 가해자들로부터 징구를 합니다. 피해자 보호도 문제지만 지금의 소년법 아래에서 가해자들이 잘 교화되고 있는지 역시 이제 항상 계속된 얘기지만 그게 가장 어떻게 보면 중심일 것 같기도 한데요. 잘 교화가 되고 있는지 의문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겉보기엔 일반 학교와 다를 바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이곳은 전국에서 단 2개뿐인 여자 소년원입니다. 2년 소년원 처분을 받은 여자 청소년들이 수용돼 있습니다. 정규 교과 과정과 함께 직업 훈련도 받고 있습니다. 제과, 제빵반을 비롯해 미용 등 진로와 적성에 맞는 과정을 골라 수업에 열심인데요. 교정 효과를 떨어뜨리는 고질적인 문제도 여전합니다. 가장 큰 건 인력 부족. 교사 1명당 많게는 학생 10명 이상을 담당해야 하는 게 현실입니다. 결국에는 거의 1대1, 2대1로 아이를 바로 잡고 개선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 비용을 투입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좀 더 경제적 개념에 치우쳐서 일반 학교와 또 비교해서 아니면은 다른 교정시설과 비교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고 좀 단정을 짓는 것 같아서 그 점이 좀 안타깝습니다. 시설도 부족합니다. 전국에 있는 소년원은 불과 10곳. 정원보다 늘 많은 학생들이 생활하기 때문에 폭력 사태나 위생 문제 같은 부작용도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단실보다는 이렇게 소음실로 공사가 최대한 진행 중이고요. 아이들이 여기에서 이제 서로 있다 보면 나쁜 것을 배우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보면은 소규모 1인실로 저희가 좀 전환을 하려고 노력 중인데 시설 개선 같은 경우에는 워낙 예산과 또 관련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 장기 계획으로 소년원은 숙제로 남아있는 부분입니다. 소년원이나 보호 처분을 끝낸 청소년이 정상적인 학생으로 돌아오기란 쉽지 않습니다. 열악한 가정, 또래들과의 어울림은 이들을 다시 비행의 길로 내몹니다.
재범에 노출되는 가장 큰 이유는 생활 환경이 불안하다는 겁니다. 당장 먹고 살 길이 막막하고 머물 곳조차 마땅치 않으면 범죄의 유혹은 더욱 크게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된다고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아무래도 그런 환경에 자꾸 노출돼 있다 보면 친구들이랑 더 대담해지고 그런 경향은 있는 것 같아요. 혼자서 못할 일을 다 같이 있으면 하게 되는. 아이들 스스로의 의지로 비행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만큼 사회 전체가 나서 아이들을 돌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아이들이 이미 마음의 문을 닫은 상태라는 게 참 아쉽습니다. 솔직히 저도 그 시기를 겪어봤고요. 너무나 걔네들 심정 동감을 하고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우리 사회가 보호해야 될 대상임은 명확합니다. 소년법은 일단은 처벌보다는 아이들이 반성해서 사회에 잘 복귀하도록 하는 게 목적인 법이다. 이걸 좀 분명하게 알고 넘어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5명 중 1명은 재범을 저지르고 다시 소년원으로 돌아온다. 이런 통계도 나와 있습니다. 나왔을 때 환경은 그대로인데 아이가 정신 차리고 뭘 해보려고 해도 환경이 뒷받침되어 있지 않고 어디 들어가 살 공간도 없는데 그러면은 또다시 비행을 저지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내몰린다는 거죠. 그거 아주 현실적인 문제거든요. 환경. 그 소년 범죄의 경우 피해자도 역시 10대인 경우가 많습니다. 좀 계속 피해자 쪽 이야기를 하다 보면 이제 이 소년법 테두리 안에서는 한계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래도 이제 피해자 보호에 대한 어떤 개선책은 분명히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쪽에 좀 방점을 찍어야 될까요? 중심을 둬야 될까요? 피해자의 논리가 나오는 것들이 피해자의 관점 여기 안 나오려고 했죠. 작가분 전화 왔을 때 내가 너무 성급하게 나온다고 했구나. 왜냐, 소년 사건에서 피해자의 관점과 피해자의 인권 누구나 생각하고 있어요. 저도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그 논리로 피해자의 입장에서 중하게 처분을 해야 된다라는 그 논리를 주장할 때 그걸 정말 뛰어넘기가 너무 어려워요. 왜냐면은 어쨌든 소년 사건에서 가장 배려받아야 될 사람들은 피해자니까. 하지만 또 잠재적 피해자가 발생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형사정책이라는 것은 그 사건만 놓고 볼 수 없는 겁니다. 그 사건과 유사한 사건이 계속 발생하면 안 되는 거, 이거 너무나 중요하거든요. 앞으로 이런 피해자가 더 발생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피해자가 소외받지 않는다는 거 너무나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소년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의 어떤 주장과 의사를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어떤 시스템을 갖출 필요가 있다.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는 또 피해 회복의 문제 정말 중요한데 결국 돈의 문제로 또 귀결될 수 있거든요. 재원이 있어야 되죠. 근데 범죄 피해자 구조제도가 있긴 하지만 우리가 가해 소년의 경우에 성인과 달리 더 소년의 어떤 관점에 그 아이가 소년이라는 이유로 더 적극적인 보호, 교화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한다면 피해자가 소년인 경우도 마찬가지로 성인 범죄 사건의 피해자보다 더 적극적으로 국가가 나설 필요도 있지 않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공감할 것 같은데요. 그런 어떤 논의가 좀 더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시사기획창 특집 다큐톡 오늘 소년법 관련된 서로 다른 시각들 여러 가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표창원 소장님과 박준영 변호사 함께해 주셨는데요. 서로의 입장 공감대가 있는 부분도 있고 차이가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박 변호사님 질문을 하나. 저는 제가 이런 소년 보호 사건의 어떤 수많은 가해자들을 변호했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또 한때 방황했던 청소년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가해자적 시각이 많이 들어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고민도 실은 하거든요. 근데 반대로 이제 표 의원님께서는 이제 경찰로 활동하시면서 또 피해자의 관점에 대해서 또 많이 또 고민하셨던 분이시다 보니 또 그런 지점들이 또 서로 생각의 차이가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 들거든요. 네. 저도 이제 표 의원님의 어떤 그런 피해자적 관점을 더 고민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다 좀 건설적인 어떤 제도 발전을 위해서 저도 공부 더 많이 하겠습니다. 두 분이 자주 만나셔야 될 것 같은데. 네, 원래 네. 자주 만났었는데 예. 최근에 못 만났죠? 소장님은 어떠세요? 오늘 그 소년법 관련돼서 뭐 청소년 범죄의 한쪽 측면은 피해자들이 있는데 피해자들도 대부분은 나이 어린 청소년들이고 가해자보다 더 약하고 더 어린 존재인 경우가 더 많다는 거죠. 그러면 가해자를 봤을 때 처벌이 너무 과하고 낙인이 찍히고 그것이 또 재범 방지에 도움이 안 된다라는 이런 시각도 충분히 우리가 경청하고 존중해야 되겠지만 그것만이어서는 안 되지 않느냐. 피해자 입장은 어떻게 할 거냐. 그 부분을 한번 여쭤보고 싶었는데 답을 이미 주셨어요. 네. 노력하겠습니다. 네. 더 노력하겠습니다. 좀 더 이야기를 나눠야 되는데 이제 본 방송은 시간 관계상 여기서 줄이고요. 저희 유튜브와 카카오 TV를 통해서 다큐톡 시사기획창 검색하고 들어오시면은 계속해서 토론 이어가는 부분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두 분과 함께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승재현 박사님 그리고 경기대 경찰행정학과 한영선 교수님 함께 이 소년법 관련돼서 여러 가지 이야기 더 깊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네. 시사기획창 특집 다큐톡 오늘은 소년법 개정 논란 이야기 해봤습니다. 10대들의 강력범죄 발생할 때마다 이 논란은 아마 계속될 것 같은데요. 가해자 처벌도 처벌이지만 피해자 보호에 방점을 찍어야 한다는 점에서는 공감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소년법을 통해서 가해 청소년들을 보호하고자 애쓰는 것처럼 피해자의 고통을 어떻게 완화시켜 줄 것인지에 대한 개선책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국민적 공분은 계속되지 않을까요? 시사기획창 특집 다큐톡 본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시사기획창 다큐톡 본 방송에 이어서 유튜브와 카카오 TV를 통해서 토론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함께한 표창원 소장님 그리고 박준영 변호사님. 그냥 봐준다고 억울하고 미치겠는 거죠. 이것은 우리가 분명히 받아들이고 이해를 해줘야 되는 거죠. 한 아이를 키우는데 한 사회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도대체 뭘 했냐는 거죠. 그리고 한영선 경기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님 나와주셨고요.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승재현 연구위원님, 아까 화면에 많이 나왔지만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근본적으로 좀 해결하기 위해서는 실제로 소년 범죄가 흉악해지고 있느냐. 우리가 처벌받을 애는 처벌받게 만들고 그다음에 보호처분 받을 수 있는 거는 보호처분 받게 만들자. 표창원 소장님 빼고는 다들 이 자리에 오시는 걸 굉장히 부담스러워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저는 부담스러워하지 않았나요? 제일 아닌 것 같아요. 제일 안 부담스러워하시고요. 제일 부담스러워하신 것 같아요. 네. 네, 어떤 걱정이 있으셨어요, 나오실 때? 사실 이제 저는 소신이 처벌이 답이 아니다라고 하는 게 이제 소신인데 그런 얘기를 이제 한번 SBS에서 이제 출연해서 한번 했더니 이제 비난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네, 그래서 이제 지난번 SBS 관련돼서 방송됐던 거라서요. 네, 예. 그래서 어떤 비난을 받으셨어요?
아니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해서 문제가 해결되냐 뭐부터 해서 이게 뭐 굉장히 뭐 협박 메일도 오고 그러더라고요. 이제 그래서 이제 걱정을 좀 많이 이제 하고 있는데 그래도 지금 뭐 범죄학을 하고 또 실무에서도 근무도 하고 해서 좀 이 문제가 청소년 문제가 근본적으로 이제 해결될 수 있도록 하는데 좀 기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책임감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오늘 감사합니다. 또 많은 비난을 받으실지도 모르지만 그럴 것 같습니다. 감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아이들이 너무 힘들어하고 있으니까요. 네. 예. 그 승재원 위원님은 제일 많이 욕을 더 먹으실 것 같기도 하고 아주 극단적으로 얘기를 많이 하셔서. 지금 이제 네 분 패널들이 다 나오셨는데 사실 저희들이 총론은 100% 같은 공감을 갖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청소년들을 어떻게 보호해야 될 것이고 그 보호라는 것은 배려와 관심인데 그 배려와 관심을 어떤 시각에서 바라볼 것이냐에 있는 문제인 것이고 지금 또 하나의 배려의 문제는 저희들이 청소년 사건 중에 한 98%는 다 보호처분 사건으로 가는 거고 정말 강력한 1, 2%가 이제 소년 형사 사건으로 갈 수 있는 사건이 있느냐를 따지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처벌받을 애는 처벌받게 만들고 그다음에 보호처분 받을 수 있는 거는 보호처분 받게 만들자라는 논의이기 때문에 뭐 저는 모르겠습니다.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다면 뭐 욕은 달게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고 그 욕을 받아서 우리 청소년들이 보다 건전하고 세상에 나가서 더 이상의 낙인 효과가 발생되지 않고 하나의 사회 구성원으로 갈 수만 있다면 뭐 각자로서의 그 정도의 비판은 감수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 그러니까 갑자기 너무 비판이 많나? 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겁고리를 내리는. 그러니까 뭐 다 처벌이 아니라 정말 정말 흉악하고 강력한 범죄에 한해서 얘기를 하거든요. 처벌 문제는. 그러니까 이제 정말 흉악하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제 피해자 입장에서 보면 흉악하지 않은 범죄는 없어요. 예. 그 학교 폭력이 그냥 뭐 왕따만 하더라도 온 집안이 다 이제 지옥이 이제 되는 거잖아요. 그걸 그리고 또 뭐 그런 왕따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스몰 트라우마라고 이렇게 또 이제 부르는데 실제로 이제 사건이 작아서 그렇지 그 충격이 작다라는 의미는 아니거든요. 이게 그 아이의 인생이 완전히 이제 망가질 수 있기 때문에 단순하게 뭐 살인이나 뭐 강간이나 이런 흉악한 사건이 아니더라도 모든 범죄는 다 흉악해요. 그런데 이런 흉악 범죄를 이제 구분하기 위해서 기준들이 있어야 되는데 이제 그 기준들을 이제 어떻게 이제 그 흉악한 범죄자들을 선별해낼 것인지 그건 굉장히 다른 문제죠.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면 흉악한 범죄를 구별할 수 있는 것은 법정형이 분명히 만들어져 있고 그 법정형에서 우리가 강력범죄라고 이야기하는 5대 범죄가 있습니다. 물론 뭐 그 안에 방화 범죄까지 포함하면 이제 저 4대 범죄에서 5대 범죄로 넘어가는 건데요. 제일 고민이 되는 것은 이 형법이 만들어졌는 게 50년대 초반에 만들어졌고 그 50년대 초반에 있어서 지금 우리가 고민하고 있는 14세, 13세들이 그 당시에는 저질러지지 않았던 범죄가 2020년에는 분명히 저질러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청소년들이 갈 수 있는 곳은 형사처벌이 아니라 결국 보호처분이지 않느냐. 그럼 만약에 이건 예를 진짜 좀 들어보면 물론 그런 청소년은 대한민국에 없어야 될 거지만 13세 청소년이 성폭행을 하고 만약에 살인을 했다라고 치면 사실상 이건 진짜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건 조금 심각한 범죄, 제가 너무 극단적인 예를 들었는데 그 심각한 범죄가 저질러졌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친구는 촉법 소년이라는 개념에서 형사처분으로 가지 않고 보호처분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게 첫 번째 이제 문제인 것이고 두 번째는 지금에 있는 그 청소년들이 가지고 있는 정보의 양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미 그 13세 되는 청소년들은 내가 어떤 처분을 받을지를 이미 알고 있는 상태에서 이 범죄를 악용하고 그 범죄를 저질러도 처벌받지 않는다는 생각 때문에 계속 범죄가 저질러지고 있는 좀 예외적인 모습도 보이고 있다라는 점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말해야 되는 이 보호처분에서 얘를 정말로 배려하고 관심을 가지고 다시금 세상에 내어보내야 되는데 악용하고 있는 친구들까지 여전히 지금에 있는 시스템 속에서 해결하고자 노력을 하다 보니까 그런 대한 부작용이 있지 않느냐. 조금만 이제 말이 길었는데 한 30초만 더 말씀을 드리면 그러면 그런 흉악한 범죄를 저질렀는 친구 그리고 이렇게 이 소년법을 악용하는 친구들이 어디에 가게 되는가 하면 보호처분을 받고 있는 소년원에 갈 수밖에 없다고요.
지금 우리 네 분의 패널들이 계시는데 제가 너무 강력하게 막 이건 처벌해야 됩니다. 처벌해야 돼요. 처벌해야 돼요. 이러면 따라오실 수 있는 밴드웨건 효과가 분명히 있거든요. 그러면 같은 소년원 안에서 한 30명, 40명이 있는데 이걸 악용하는 친구가 와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너희들 어차피 인생 레벨링 혹은 스티그마가 찍혔어. 세상에 나가봤자 다시금 너희들은 전과자로밖에 취급받지 않을 거야. 왜 여기서 너희들이 이렇게 착하게 살아야 되니? 어차피 한번 인생이 조금 과격한 말인데 베린 인생인데 왜 여기서 너희들이 이 사회에서 또 올곧게 살아가려고 하느냐? 그러지 마라라고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그러면 우리는 이 13세 이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서 소년원에 여전히 머물러 있어야 되고 그러면 거기서 정말 개성교화될 수 있는 그 나머지 98%에게 우리는 악풍의 폐습을 여전히 끼치게 만들 것이냐. 즉 모든 형사정책은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건데 왜 여기에 소년원에 있는 이 98% 아이들에게 이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아이까지 이 보호처분 안에 들어오게 만드느냐. 얘들을 제외하자. 이게 연령을 낮추자라는 논의와 일맥상통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조심스럽게 박 변호사님 불끈불끈하실 것 같은데요. 먼저 듣고. 네. 사실 좀 너무 많은 얘기를 이제 뭉뚱그려서 좀 말씀하셔가지고 이제 이런 얘기를 먼저 좀 정리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이제 우리가 이 청소년 문제를 이제 근본적으로 좀 해결하기 위해서는 실제로 소년 범죄가 흉악해지고 있느냐, 아니면은 연령이 이제 낮아지고 있느냐 그런 추세를 기반으로 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이제 필요하잖아요. 예. 그런데 이제 지금까지 쭉 그 우리 청소년 범죄 통계를 보면 청소년 저연령화도 사실이 아니고 지능화도 사실이 아니고 그다음에 흉악화도 사실이 아니에요. 근데 지금 여기 이 몇몇 사건 사례들 있잖아요. 이제 저는 이제 처음 말씀드렸지만 모든 피해자 입장에서 모든 사건이 다 흉악해요. 그리고 그 피해자 입장에서는 다 처참하죠. 근데 이게 특별히 그러한 사건들, 안타까운 사건들을 이제 몇 가지 이렇게 해서 이제 계속 집중하면 그것이 이제 전체 일반화되는 오류를 이제 가지게 된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은 올바른 대응 방안을 이제 강구하기 어렵다라는 것이죠. 실제로 추세는 이제 살인, 강도, 강간 이런 사건들이 사실 감소하고 있거든요. 성폭행 관련해서 늘고, 예. 그렇죠. 이제 그러니까 지금 그거는 성폭력 범죄가 흉악 범죄 중에서 4대 흉악 범죄 중에서 강간과 성폭력이 지금 증가하고 있는 것 때문에 흉악화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사실 그 문제도 여러 가지 이제 논의할 분야가 좀 있어요. 왜냐하면 그 전까지는 강간 사건만 해당됐는데 통계를 하는데 성폭력을 넣었어요. 그래서 성폭력이 보면은 이제 도찰이라든지 뭐 카메라 이용해서 이제 촬영하는 것까지 다 성폭력 범죄에 포함되어 있거든요. 성폭력 범죄죠. 그렇죠. 네. 당연하죠. 그게 이제 가볍다라는 얘기가 아니고 이제 강간과는 다른 범죄잖아요. 그렇게 했을 때 과거에 살인, 강도, 강간으로 이렇게 분류했던 것하고 그 지금 이제 범죄 이제 성과 관련된 범죄가 법률이 많이 이제 증가되어져서 이제 또 가시적으로는 그렇게 보일 수 있다. 그렇죠. 그리고 또 실제로 그 피해자들이 이제 성폭력 범죄 피해자들의 이제 실제 성범죄 사건은 크게 늘어났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제 그 대표적인 암수 범죄니까 뭐 신고가 이제 많이 이제 늘어났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보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전문가 그 통계청에서 발간하는 이제 그 사회 동향 그 자료에 보니까 이제 그런 분석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이 살인 강도 방화라든지 이런 흉악 범죄가 다 감소하고 있는데 성과 관련된 그러니까 강간과 관련된 것만 증가한다 이렇게 해석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예. 박 변호사님. 되도록이면 말을 안 해야지 욕을 덜 먹을 것 같아가지고. 한 번만 하시고 한 3번만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일단은 이 토론에 안 나오려고 했던 이유는 피해자가 중요하다. 그리고 피해자의 인권과 피해자 중심적인 사고 이거 너무 중요하다라는 논리 저도 공감하거든요. 근데 이제 표 의원님이나 우리 박사님의 입장을 공감하면서도 저희는 이러한 논의와 함께
저희들 주장도 함께 좀 들어달라는 취지인데 이게 얼마나 먹힐까 막 이런 고민이 컸죠. 왜냐면은 저는 이제 막 머리에 등기 없으니까 그렇게 많이 이렇게 막 다 출력해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이제 우리 두 분께서는 이론과 경험이 너무 풍부하시기 때문에. 근데 우리 교수님 말씀에 약간 보충을 하자면 통계자료 보면은 13세 미만의 범죄가 많이 늘었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물론 근데 쭉 감소해 오다가 작년에 많이 늘었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그 이면에는 이런 게 있을 것 같아요. 이전에 그 학교에서 발생하는 이게 가벼운 사건도 전부 다 지금 형사사건화되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학폭위가 변호사 업계의 블루오션이 돼버리는 그런 상황이란 말입니다. 이러다 보니 이전에는 이게 사건화가 되지 않은 사건들조차 이렇게 통계에 잡히다 보니 13세 미만의 범죄가 급증한 걸로 나오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요. 성범죄 문제가 많죠. 근데 성범죄의 경우도 우리가 미투 운동 이후에 이 피해자의 어떤 신고의식도 많이 신고의식과 그리고 또 이 성범죄를 판단하는 어떤 법의 어떤 기준도 피해 여성의 관점에서 많이 발달됐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렇게 돼야죠. 예. 예. 그런 영향으로 인해서 이 성범죄 통계가 또 많이 잡히는 그런 지점도 분명히 존재하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바와 같이 강력범죄의 숫자가 통계상으로 크게 차이가 없는데 왜 우리는 이렇게 흉포화되고 있고 잔혹해지는 걸로 느끼냐? 그것은 CCTV가 너무 많기 때문에 모든 범죄 장면들이 영상으로 정리가 되고 있고 그런 것들이 이제 사건이 보도되면서 그 아주 자극적인 부분들이 많이 이제 언론을 통해서 알려지다 보니 그리고 SNS 통해서 퍼져나가다 보니 우리가 통계상으로 별 변화가 없지만은 소년들이 갈수록 사고를 크게 치고 있고 아주 문제가 심각하구나라고 느끼게 된다라는 거죠. 물론 소년 범죄의 잔혹화와 흉포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의식이 없는 게 아닙니다. 참담할 지경이죠. 하지만 우리가 경계하는 지점은 뭐냐면은 그때나 지금이나 별 차이가 없었다. 지금 확 늘었기 때문에 우리가 뭔가 아주 강력한 한 방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논리보다 그때나 지금이나 별 차이가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때나 지금이나 의미 있는 대응을 하지 못하고 지금 계속 시간만 보내고 있다. 본질적으로 그 사건 범죄의 실태나 원인이나 해야 될 우리 사회의 어떤 노력을 기울인 게 도대체 뭐가 있냐라는 거죠. 한 아이를 키우는데 한 사회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도대체 뭘 했냐라는 거죠. 그런 본질적인 지점에 대해서 우리가 좀 논의를 제대로 한 이후에 그러고 나서 뭔가 우리가 대책을 세우는데도 그래도 소년들이 말을 안 들으면은 더 강력하게 처분을 내린다는 것에 대해서 반대할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노력 자체가 없었다. 저는 냉정하게 말했을 때는 없었다고 봅니다. 두 분은 이거는 뭐 할 말이 없으실 것 같은데 할 말 있으세요? 첫 번째 이제 말씀을 주셨는 부분에서 저희들이 시계열 분석을 할 때 그냥 2020년, 2019년, 2018년, 2017년 이렇게 시계 분석을 하는 게 아니라 이 소년법이 만들어진 1950년대부터 지금까지 청소년 범죄를 쫙 스펙트럼을 넓히면 분명히 1950년대에 저질러진 범죄 유형과 2020년대의 범죄 유형은 분명히 다르고 저는 변호사님이나 교수님이나 저한테 너무 좋으신 바깥에서 만나면 정말 제가 감히 말씀도 못 드릴 만큼 정말 제가 존경하는 분들인데요. 지금 방금 성폭력 범죄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그 성인지 감수성이 늘어났기 때문에 신고율이 늘어났기 때문에 지금 성범죄가 많이 올라갔다고 말씀 주시는데 그게 필요한 거잖아요. 내가 신고했기 때문에 그 범죄가 늘어나서 이 성범죄가 늘어나는 걸 우리가 통계 숫자가 늘어나는 거에 대한 다른 형식의 해석은 좀 지양돼야 지양돼야 되는 거. 그러니까 분명히 청소년 범죄는 분명히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옛날에는 그게 숨겨져 있었고 드러나지 않았는데 그게 드러났으면 그런 청소년의 성범죄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가야 될지를 진지하게 고민하고 방금 말씀 주셨다시피 성폭력 특별법들이 지금 많이 개정되고 있잖아요. 사실 이 휴대폰이라는 게 제가 대학교 다닐 때만 하더라도 상상할 수 없는 저는 어떤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그 집 앞에서 3시간, 4시간 기다리는 시대였는데 2020년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냥 실시간으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 지금은 화상전화를 하는 시대라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디지털 성범죄가 이렇게 어떻게 보면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의 자유의 침해에서 그 영상을 찍어서 경제적 대상의 유의의 대상으로 만드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사회가 만들어졌다면 그런 형태의 범죄는 흉악한 범죄
라는 거예요. 이게 그냥 그러니까 디지털 불법 촬영물이 아니라 그거는 어떤 한 사람의 미래를 지우는 범죄고 그거는 지구 저 반대편에서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그 피해자에게는 정말로 심각한 범죄라면 그런 범죄를 했는 청소년에 대해서 우리가 여전히 보호 처분으로 머물러 있어야 할 것이냐라는 고민은 필요하다는 건데. 한 말씀만. 보호처분에 1호부터 10호까지 있긴 한데 보호처분의 어떤 그 실효적인 어떤 집행을 위해서 우리는 국가는 한 게 별로 없다고 봅니다. 어찌 보면은 그 사회에 있는 정말 선의를 갖고 관여해 준 수많은 어떤 봉사자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그나마 이 소년 보호처분 제도가 운영되고 있다고 생각해요. 소년 재판에서 그 판사를 옆에서 돕는 분조차도 저는 처음에 월급 받는 줄 알았어요. 그런 분들도 다 그냥 무료 봉사입니다. 보호처분 한번 제대로 한번 운영 한번 해본 이후에 그런 이후에 몇 년 뒤에도 아이들의 범죄가 계속 흉포화되고 있고 그런 범죄율이 높아진다면은 저희들은 할 말 없어요. 저기 아까 우리 승재현 박사님이 이제 그런 범죄에 대해서 그러면은 이제 처벌을 좀 하자라고 이제 피해자 입장에서 이렇게 이야기 이제 하셨는데 저 거기에 대해서 할 말이 많이 있어요. 뭐냐면 피해자가 진짜 원하는 게 뭘까 이거죠. 그리고 그 가해자를 처벌하면 피해자가 회복된다라는 그런 등식은 어디에도 없어요. 지금 피해자는 잊혀진 존재고 아까 이제 우리 표창원 이제 소장님께서 그런 말씀을 이제 뉴질랜드 사례라든지 말씀해 주셔가지고 너무 공감했는데 피해자는 있잖아요. 이제 가해자 처벌하면 속이 후련할 것 같죠? 아니에요. 피해자는 이제 정말로 이제 심리적 지원이라든지 이제 경제적인 배상이라든지 이제 그다음에 주변에서 지지하는 것들이 이제 필요하고 그다음에 가해자가 정말로 사죄하는 것 그런 것들이 이제 필요한 것이지 처벌하면은 아주 정의가 이루어졌다. 그러니까 피해도 회복되어졌다. 절대 아니에요. 그러니까 처벌을 강하게 한다고 피해가 회복되냐? 이런 등식에서 우리가 좀 벗어나야 되지 않겠느냐. 오죽하면 이제 그런 얘기까지 할까 뭐 이렇게 접근할 수도 그러니까 있잖아요. 저는 이제 무슨 이야기냐면 처벌을 강하게 하고 그다음에 모든 대중들이 이제 이제 속 시원해 하면은 피해자는 여전히 묻혀져 버려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에너지가 없어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지금 이 범죄들이 이제 발생했을 때에 이게 뭔가 사인이잖아요. 시그널 이게 뭔가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사인인데 그러면은 이게 네가 문제가 있다라는 사인이구나 이렇게 해석하면은 그 개인 문제로 이해하고 개인만 처벌하면 끝나버리잖아요. 문제가 해결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이 아니고 가정의 실패일 수도 있고 학교의 실패일 수도 있고 사회의 실패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제대로 해석해서 청소년 문제를 단순하게 이게 걔가 아주 흉악한 녀석이었네라고 처벌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근본적으로 문제를 이제 해결하기 위한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뭐 데이터라든지 이런 것들을 기반해야 된다라는 거죠. 단순하게 정서적으로만 반응해서는 이제 문제 해결이 안 된다라는 것이죠. 표창원 소장님. 네, 저는 기본적으로 두 분 말씀이 참 소중하다고 생각을 하고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동의를 많이 합니다. 공감도 많이 하고요. 그리고 그동안 우리 사회가 언론도 그렇고 정치도 그렇고 처벌이냐 아니냐의 대립구도를 자꾸 만들었었어요. 그러면 막 논쟁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처벌이 아니라 보호가 필요하다라고 뭐 소신 있게 용기 있게 말씀하시는 분들은 뭐 가해자 편이냐 이러면서 막 비난 받으시고 또 처벌이 필요하다고 얘기하는데 그게 조금 더 솔직하게 얘기하면 또 그 아이들에게 너무 잔인하지 않냐 또 비난 받고요. 그리고 그냥 소비되고 말아버려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50여 년 동안 아무런 변화도 없었고 정작 책임져야 할 앞서 박준영 변호사님 말씀 주셨지만 1호부터 10호까지 보호처분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는 제도, 프로그램, 인력, 예산 그거 투입할 책임을 진 국가와 정부는 뒤에서 씨 웃고 있는 거죠. 그래 니들 또 이거 처벌하고 싸우다가 또 그냥 지나가고 없어지겠네. 안심이야. 별로 우리는 할 거 없네. 그래서 저는 그렇게 대결 붙이는 건 정말 반대합니다. 반대하고 그래서 그런 대결 구도 속에 자꾸 나오라는 곳에는 한 번도 나가지 않고 있어요. 그런 게 아니었어요. 오늘. 네. 그래서 저는 지금 이 두 이야기가 대립이 아니라 이거는 보완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꼭 필요한 것이 어쨌든 피해자를 위해서 피해자에 대한 배려와 관심을 가지면서 접근해야 되는 것. 그리고 그 안에는 사실 이제
교수님이 피해자가 원하는 게 처벌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 반은 동의하지 반은 동의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피해자가 가해자에 대한 처벌에 관심이 없는 것도 아니고 가해자의 처벌이 있다고 해서 그 비례만큼 회복되는 것도 분명히 아니잖아요. 하지만 피해자 학에서의 얘기는 뭐냐면 우선 피해자가 자신의 트라우마로부터 벗어나고 치유를 받으려면 먼저 누가 왜 어떤 짓을 저질렀는지가 명확히 밝혀지고 그에 따른 적절한 처벌이 내려지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본인의 치유에 집중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은 명확한 밝혀진 사실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그것이 적정한 처벌이 무엇이냐에 대해서는 논의할 수 있겠지만 처벌 자체가 피해자의 회복과 상관이 없다는 말씀은 저는 동의하고 싶지 않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문제는 뭐냐면 저는 이제 교수님 말씀을 이제 해석하는 것이 그동안 우리 사회가 적절성에 대한 논의는 전혀 없이 그냥 사회에다가 처벌을 받는 것이 적절하다라는 단순 논리를 전파를 너무 많이 시켜놔서 피해자들 입장에서 처벌 안 받았다는 이야기를 듣는 순간 화가 나는 거죠. 나는 이렇게 고통받았는데 나에게 이 나쁜 짓을 한 저놈은 왜 아무런 조치도 안 받고 단순히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또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그냥 봐준다고 억울하고 미치겠는 거죠. 이것은 우리가 분명히 받아들이고 이해를 해줘야 되는 거죠. 그렇다면 이 소년법 체계 내에서 적절하게 이 책임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그에 대한 책임의 벌을 받는다는 것, 이것을 분명히 피해자에게 알려줄 수만 있게 된다면 굳이 피해자가 원하는 것이 강한 처벌만 아니라는 거죠. 근데 그렇게 논의가 진행되기 전에 처벌이 꼭 피해자에게 도움이 되는 거 아니야라고 이야기하게 되면 거기서부터 또다시 오해와 논쟁과 반감이 생겨버리는 문제가 생깁니다. 이 의견 동의하시는 거죠? 예. 동의. 사실 피해자들이 뭐 아까도 얘기했지만 소년 그 법원에서 제대로 의견을 제시할 기회도 없고 방청조차도 그러니까 허락을 받아야 되고 여러 가지로 피해자는 완전히 제외돼 있으니까 사실은 그거에 대한 불만이 더 많이 쌓여 있는 부분도 있을 거예요. 여기서 이제 제 입장을 좀 말씀드리면 제가 이제 처벌을 반대하는 입장이 아니에요. 이제 처벌 필요하죠. 그런데 처벌은 최소화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처벌은 일반 사람들이 이제 생각할 때 돈이 안 드는 것으로 알아요. 근데 이제 처벌은 굉장히 고비용입니다. 이제 그리고 굉장히 저효율이에요. 예를 든다면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성인 재소자 같은 경우는 1년에 2,300만 원에서 2,500만 원이 소요돼요. 한 명 처벌하는데 10년이면은 2억 3천에서 2억 5천만 원이 들어요. 10년 하면. 그러면은 10년 동안 우리 대학교 등록금보다 훨씬 비싼 돈을 이제 들여서 처벌을 하고 있거든요. 교도소 수감 비용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네, 말씀 그렇습니다. 수감 비용이 그랬는데 이게 어쨌든 운영하는데 그렇게 들어가는 거니까 미국은 그 한 2배 정도 듭니다. 이게 그 10년 동안에 이제 2억 5천만 원 정도를 이제 투입해서 그러면은 이제 정말 좋은 교육을 받고 대단한 전문가가 나오느냐?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데 피해자는 지금까지 보면 이제 전혀 지원받지 못하고 지금 잊혀진 존재로 이렇게 혼자 가슴앓이 하면서 이제 아파하면서 이제 제대로 웃지도 코미디 프로 하나 보지도 못하면서 죄책감에 이렇게 그대로 이제 버려진 채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처벌이라고 하는 것을 일단 이야기할 때 이게 효과가 없다라고 하는 것들은 좀 인정을 좀 하고 들어가는 것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처벌 얘기 딱 한 번만 하고 처벌 얘기하지 말고요. 우리 다른 개선할 점들을 얘기하죠. 우리 박 변호사님한테 100% 공감하는 게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처벌하는 1, 2%고 나머지 98%는 여전히 보호처분 영역 속에 머물러 있는 제가 원하는 건 이 보호처분을 하지 말자는 게 아니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진짜 저희들이 고민해야 되는 거고 사실 소년 교도소에 대해서 조금 불편한 말씀을 드리면 지금 김천이라는 곳에 한 곳에 있는데 원래 그게 서울 근교에 있어야 돼요. 만약에 정말로 청소년이 범죄를 저질렀다 할지라도 가족과의 유대 관계를 연결시켜 주려면 서울 경교에 있는 게 맞는데 김천 소년교도소도 성인 교도소와 같이 있으니까 그 교도 행정을 하시는 분이 소년을 위한 교도를 못 하시는 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원하는 거는 처벌은 하더라도 당연히 그런 어떤 보호 처분의 시설에 대해서는 우리가 진짜 고민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이미 다른 방송에서 이제 아마 말씀을 하셨는 것 같은데 아까
피해자의 목소리가 소년 보호 사건에는 안 담기잖아요. 이 소년 보호 사건은 오로지 가해자와 가해자를 도울 수 있는 변호사, 그분들의 어머니, 그분들의 말씀, 그리고 거기서 보호 처분이 딱 나오면 거기에 대해서는 오로지 가해자만 그 결정에 대해서 다툴 수 있지 피해자는 그 결정에 어떠한 역할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내가 이렇게 힘든데 이게 비송 사건이고 이 사건의 결정 처분이 이게 10호 처분인지 9호 처분인지 이게 뭐 8호 처분인지 이게 1개월인지 6개월인지 2년인지도 모르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저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현실적으로 그 보호처분 영역 속에 머물러 있으려면 정말 흉악한 애들이 과연 2년 갖고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부터 시작해서 피해자의 목소리를 어떻게 이 보호처분에 담아갈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있으면 제도는 개선해야 되고 보완해야 되는 거지 그 제도가 없어지는 건 아니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하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개선을 해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보호처분 사건에서 그 가해자의 주도로 절차에서 중심이 되고 있다는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피해자의 목소리가 어떤 식으로든 구체적으로 또 아주 세밀히 담기는 건 필요합니다. 그런데 전적으로 또 가해자 중심은 아니거든요. 우리 호통판사 천정호 판사님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소년 재판, 일반 형사 재판과 달리 중립적인 위치라기보다는 사건에서 피해자의 관점은 때로는 판사님이 문제 제기를 하시거든요. 아주 호되게 그냥 꼬집기도 하시고 근데 그런 부분이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또 이 말씀 드리고 싶어요. 아이들의 어떤 흉악한 범죄를 그러니까 1~2% 되는 흉악한 범죄를 형사사건으로 다루자라는 논의 중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관대하게 처분을 하는 것보다 그에 상응하는 형벌을 최소한 내려줘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데 그렇다면 범죄 촉법소년의 연령을 낮추는 것도 대안이 하나의 아닐 수 있겠지만 소년보호처분을 좀 더 중하게, 중하게 하고 좀 내실 있게 하는 것도 맞지 않겠나라는 그리고 생각이 저는 보호처분에 들어올 사건이 보호처분에 들어왔으면 가해자의 목소리가 담기는 걸로 돼요. 왜냐하면 피해자는 사실 그 피해가 그렇게 크지 않는 사건들이거든요. 원래 보호사건으로 가는 것 11세, 12세가 무슨 그렇게 큰 범죄를 저질렀겠어요. 98%의 사건은 그냥 피해자도 용서했고 그 가해자가 그 판사님 앞에서 가정보호사건에서 정말 제대로 된 보호처분을 받아야 되는데 지금은 피해자가 분명히 성폭행을 당했고 피해자의 앞날이 지워졌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보호처분에 와가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보호처분에 안 올 사건이 보호처분에 와서 피해자의 목소리가 안 나오니 이게 여기서 인지부조화가 발생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어떤 논의고 저는 변호사님하고 100% 공감하는 게 나이를 낮추지 말자 그러면 지금 10호 처분의 가장 강력한 처분이 2년. 이것도 사실상 인권 침해적 요소가 있기 때문에 6개월 미만으로 갖고 2년 이상 못 가게 만드는 건데 교육형주의잖아요. 그러면 이 친구가 정말로 재범의 위험성이 없고 그런 어떤 범죄의 어떤 성격이 없어질 때까지 우리가 교육하고 보담아내고 그들의 어떤 미래를 생각할 수 있는 기관과 시설을 새로 만들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제가 안산 여성교도소에 여자라고 청소년 그 소년원에 갔는데 애들 정말 착하잖아요. 그 어떻게 보면 저런 애들이 어떻게 저런 범죄를 저지를 수 있을까에 대한 생각이 있는데 결국 걔들이 그 소년원 안에서 나오게 되면 사회 하위 문화에 우리는 접하게 만들 수밖에 없는 그래서 저는 오히려 변호사님 말씀보다 한 단계 더 나갔으면 싶다는 거죠. 그러한 어떤 그 소년원에서 나오고 난 다음부터 그들이 하위 문화에 접근하지 않을 수 있는 어른들의 관심. 아까 저는 100% 공감합니다. 한 청소년이 크기 위해서는 한 마을이 필요한데 그 한 마을에 대한 고민을 우리가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처벌할래는 처벌하고 정말 보호할래는 다시 한번 보호하자. 뭐 이런 생각이 있는 거죠. 그러면은 지금 정부에서도 뭐 촉법 소년 연령을 뭐 만 14세 미만에서 만 13세 미만으로 낮추자라는 논의가 있는데 만약에 소년원 뭐 기간을 좀 더 늘린다든지 이런 게 좀 강화되는 쪽으로 바꾼다면 지금 만 12세 막 11세까지 막 주장하고 그러셨잖아요. 네. 그거 다 걷어들이실 거예요? 아니요. 그거는 이제 제가 원하는 게 그게 보호처분이 어떻게 만들어지느냐의 문제인 것이고 그중에서 만약에 보호처분이 만약에 뭐 쉽게 말해서 뭐 2년 6개월로 늘어났다. 근데 그 보호처분 시설은 지금과 동등한 시설이고 개별 처우가 안 되는 시설이다. 같이 집단 생활을 해야 된다. 그럼 절대로 반대죠. 왜냐하면 그 흉악한 애들이 그 소년원에 들어가서 98%에게 똑같은 악풍의 폐습을 끼칠 거니까. 그게 아니라 정말 흉악한 애들을 별도로 만들 수 있는 그 소년원, 거기서 제대로 된 교육을 할 수 있고 그들의 책임에 비례한
어떻게 보면 비행이기 때문에 책임이라고 말하기는 좀 부적절한데 그들이 저질러 놓은 비행에 비례할 수 있는 소년 시설이 만들어진다는 전제가 된다면 그때부터는 고민해 볼 수 있는 건데 이제 그런 부분을 많이 변호사님하고 저하고 공감대가 있으면 그런 운동을 해야 되겠죠. 돈이 문제긴 하죠. 괜찮으세요? 시 박사님 오랜 시간 계셔가지고. 예. 그래서 좀 말씀하신 것 중에 좀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실제로 우리나라는 지금 그런 제도를 가지고 있어요. 형법이 있고 소년법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리고 또 그 과정에서 이제 우리나라는 검사선의주의를 이제 선택하고 있는데 검사가 한 번 거르고 또 소년법원으로 가더라도 거기에서 다시 이제 이 아이가 이제 그 형사처벌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그러면 다시 역송치하는 그런 제도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지금 우리나라 이 제도가 이제 잘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소년 범죄가 이제 꾸준히 이제 이 일정 수준을 이제 유지하거나 감소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예. 여기서 뭐 더 이상 뭘 더 할 필요가 있겠나라고 이제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하나 또 정확하게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제 뭐냐면 이 촉법과 관련해 가지고 사실은 소년법이 있기 때문에 국가에서 개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14세 미만에 대해서는 형사 미성년자고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요. 형법에 따라서는. 그런데 이 아이들이 이제 소년법이 있기 때문에 소년법에서 이 아이들을 이제 그 법원 소년부에서 그 심리를 해서 이제 최대 2년까지 소년원 처분을 하잖아요. 네. 소년원 2년이라고 하는 것이 엄청난 고통이에요. 실제 이게 처벌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전과에 올라가지 않는다라는 것일 뿐이지 사실 수사 자료에 다 나와요. 네, 이런 부분들이. 그리고 또 실제 그 소년원에 가는 것이 무슨 캠핑 갑니까? 여기 전부 다 바깥에 이제 철조망 있고 다 이제 그 안에서 자물쇠 채워서 모든 자유 박탈은 기본이에요. 그러니까 그곳에서 이제 생활하는 것 자체가 이제 그 중학교 1학년 아이들 이런 아이들이 이제 소년원에서 수용된 구금된 생활을 2년 동안 하면서 이제 그 반성을 하기를 모든 걸 다 빼앗아 놓고 부모로부터 뭐 그 자기가 이제 어떤 미래의 꿈이라든지 모든 것을 다 박탈한 상태에서 그 아이가 이제 잘 성장하고 반성하기를 이제 기대하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소년원 가는 것이 그냥 교육 처분이다라고 이거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처벌적인 성격이 굉장히 강해요. 엄청나게 고통스러운 그런 과정이거든요. 근데 이제 국민들이나 이제 그런 범죄들 언론에 많이 노출되고 이런 분들은 소년원이 이제 그렇게 큰 처벌로 느껴지지 않는다는 게 사실 문제인 것 같아요. 그게 문제거든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지금 저는 교수님 말씀에 조금 동의하고 싶지 않은 거 보니 우리나라 제도 다 돼 있다 괜찮다. 저는 반대합니다. 제도적으로 여전히 미흡하고요. 형식과 틀만 갖췄을 뿐이죠. 그리고 서로가 불신하잖아요. 교도소는 가면은 더 나빠진다. 불신하니까 안 보내고 보호처분하자. 그런데 또 보호처분 제대로 안 되니까 제대로 처벌하자. 상관은 불신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불신의 근거는 제도의 미비이죠. 그리고 그 제도의 실행의 미비이고요. 과밀 수용, 그렇죠? 프로그램 미비, 예산 부족, 인력 부족. 그 부분 자체를 고치지 않는 한 지금 사실 의미 없는 토론이 될 수도 있어요. 보호처분도 제대로 안 이루어지는데 보호처분을 하자. 또 처벌이라는 의미로 교도소 거기 가면 더 나빠진다. 사실은 이게 교도소에 간다는 건 이중적 의미잖아요. 선고 때까지는 퍼니시먼트, 처벌이라는 용어를 쓰죠. 선고 이후는 코렉션, 교정이잖아요. 그건 처벌이어서는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교육형주의고 우리는 예방을 위한 교정이잖아요. 우리 대한민국 형사사법 철학 자체가. 그럼 교도소는 처벌의 공간이 아니라 그건 교정의 공간이어야 하고 이 사람이 왜 이런 범죄를 저질렀는지를 우선 분류심사, 조사를 하고 그 원인에 맞는 적절한 처방을 내려서 2년, 3년, 5년 그 수감 기간 동안에 그 시간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이 사람의 범죄 성향은 개선되어야 하고 사회 적응도는 만들어져야 하고 그리고 나가서는 다시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되어야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되도록 우리 사회도 바깥에서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잖아요. 근데 그게 되어 있나요?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법과 제도에 문제가 있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소년원이 처벌 기능이다. 그거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네. 소년원이라는 것은 정말 우리 일반 국민이 믿는 대로 저기 가면 아이들이 교육도 받고 물론 그 생활상의 어떤 통제는 있고요. 바깥에 못 나오긴 하지만 그 안에서는 제대로 된 교육과 제대로 된 처우를 받아서 그 아이들이 다시는 그런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되리라고 믿고 있어서 그런 그 시설이기를 바라는데 여기는 처벌이다라고 하면 그 자체가 모순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이제 교수님 소장님 거기에 대해서 이제 한마디만 드리면 이게 이제 시설이라든지 교육의 이제 질들을 높이면 이제 처벌이 되지 않느냐, 효과가 있느냐 이런 차원의 이제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그런데 호텔에서 대학 교수가 와서 교육을 이제 한다고 하더라도 갇혀 있으면 그건 아무 효과가 없어요. 실제로 동기 자체가 이제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뭐라고 그럴까요? 이제 아무리 이제 좋은 곳에 있어도 자유가 없는 곳이 이제 뭐 학교가 될 수는 이제 없다라고 이제 생각하거든요. 거기 지금 빗장을 다 채워놓고 거기에서 뭐 호텔식으로 나오고 이렇게 하더라도 그리고 또 거기 과밀수용은 정말로 이제 인권 침해죠. 그런 것들이 헌법 이제 위헌 결정들이 이제 나는 이제 사안들이니까. 그런데 거기 뭐 한 명 또는 두 명 톡방에 이렇게 갖다 놓고 뭐 이렇게 충분한 처우를 이제 제공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이제 자유를 박탈했다라는 그런 본질적인 문제는 이제 변하는 것이 아니고 그 상태에서 이제 자발적인 이제 그런 교육들 학습들이 일어나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우리가 그 교육의 패러다임도 옛날에는 교수하는 것에서 지금은 학습하는 것으로 이제 바뀌었잖아요. 그것 가지고는 안 된다라는 것들을 이제 알게 된 것이고, 그러니까 교육의 효과가 없다라는 것이 현장에 그래서 이제 오랫동안 근무하면서 너무 죄송한 말씀인데 현장에서의 자괴감은 충분히 공감할 수 있어요. 근데 그 말씀은 정말 제가 볼 땐 좀 위험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좀 약간 정리해서 이쪽에 앉아 있다 보니까 저도 부담이 돼서 말씀드리는데 그렇죠. 저도 소년 사건을 한 1000건 이상 했습니다. 1000건 이상 하면서 마지막에 소년 재판에서 소년부 판사께서 처분을 내리기 전에 보조인한테 의견 얘기하라고 할 때 저는 아이가 뒤에서 울고 있더라도 하더라도 10호 얘기를 꽤 했습니다. 10호 보내야 된다. 그 이유는 말씀하신 어떤 그 갇힌 상태에서 교육이라는 한계가 있다라는 말씀에도 공감은 하지만 어쨌든 본인이 저지른 어떤 비행과 범행에 대해서 상응한 어떤 책임을 지는 것은 이건 너무나 당연하다는 생각이거든요. 그게 필요하다. 그래서 지금 교수님 말씀에 이제 또 현장에서 겪었던 얘기 그리고 또 피해자를 함께 또 저는 재판 과정에서 봤기 때문에 그걸 보면은 그렇다 하더라도 자유를 제한한다 하더라도 어찌 보면은 그 불이익의 어떤 제재의 어떤 그 효과는 충분히 발휘할 수 있게끔 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은 하는데 또 한편으로 하시는 말씀이 공감 가는 말씀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은 어렸을 때 저희 사고 치면 파출소에 가 있으면 선생님들이 찾아왔거든요. 내가 책임지고 할 테니까 제가 데려가겠습니다. 한번 저한테 맡겨주십시오라고 했는데 그런 시대가 아니죠. 지금은 학교 선생님이 학교에서 법원으로 바로 이 아이 도저히 안 되겠으니까 좀 알아서 좀 처분해달라고 보내는 시대입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학폭위가 열려서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은 아이들과 부모가 막 다투기 시작해요. 또 각각의 어떤 주장의 증거들, 그리고 또 주변 친구들까지 막 때로는 거짓말의 향연이 돼버립니다. 이렇게 저는 뭘 경계하고 싶냐면은 어떤 사건이라는 게 사건화가 돼가지고 사법제도의 테두리로 들어온다는 것이 법대로 한다라는 것의 관점에서 정의로 보일 수도 있겠지만 분쟁이 확대되고 이로 인해서 어떤 사회적 갈등이 너무나 커져가고 이게 궁극적으로 이게 맞는 방향인가에 대한 의문이 실은 있거든요. 그래서 말씀하신 취지는 저는 이렇게 받아들이고 싶어요. 사건이 시스템 안으로 들어와서 온전히 해결된다라고 볼 수는 없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이제 소년 문제는 정말 이게 너무 이 방송에서 적절한 얘기일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앞으로 수십 년, 수백 년 동안 계속 우리가 나아가야 될 문제고 하루아침에 절대 바뀔 수 없는 문제다. 다만 양쪽의 주장도 충분히 경청해야 될 지점들이 분명히 존재한다라는 말씀 드리는 거죠. 근데 이렇게 얘기해서 지금 몇 년째 지금 사실 국민청원 생길 때부터 해서 청와대에서도 친절한 청와대 갖고 뭐 얘기 지금까지 다 매번 지금 숱하게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달라진 거 있어요? 몇 년 동안?
그 조금씩은 소년 달라졌죠. 그 그러니까 밥값 올린 거. 소년원 같은 경우도 이제 학교 개념으로 바뀐 게 그렇죠? 2000년대 들어와서 겨우 바뀌었고 95년, 뭐 98년도부터. 그다음에 이제 과밀 수용도 고치겠다고 법무부가 어쨌든 선언을 했으니까 그 10명 이상 수용은 이제 없도록 하겠다. 계속 얘기하면 뭔가는 변할 수 있다. 조금씩 변해 왔어요. 근데 피해자 부분. 피해자 부분이 너무 진척이 없어서 그게 너무 아쉽고 그리고 그 변화의 폭과 속도가 너무 작고 느리니까 이 정도는 안 된다는 거고 그래서 이제 우리 넷이 하는 이야기가 이렇게 산발되지 않고 대립되지 않았으면 좋겠고 모았으면 좋겠고 이것을 통해서 국회도 제가 너무 죄송하게도 법사위에 있으면서 소년법 문제가 해결도 안 되고 개정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 큰 책임을 느끼는데 그렇게 되지 않도록 관심과 압박을 해야 됩니다. 누가 신경 써야지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 국민과 언론이 신경 써주셔야 되고 정치 전체가 지금 거대 양당의 어떤 그 다툼과 큰 틀의 뭐 검찰 개혁과 뭐 검찰총장 이런 것들로 집중돼 있다 보니 소년법 문제를 얘기할 공간 자체가 없어요. 거기다 법무부가 정부 주도를 움직여줘야 되는데 법무부에서도 사실은 이런 소년법 부분은 법무부 전체의 그 어떤 관심 분야 중에 아주 미미하고 작은 분야에 머물러 있거든요. 그걸 근본적으로 바꾸려면 뭐 너무 죄송한 말씀이면 역시 국민적 관심과 지속적인 언론에서의 노력과 학계에서의 또 노력 이런 것들이 합쳐져요. 언뜻 그 생각이 들었는데요. 그 박 변호사님 얘기 듣고서는 이게 소년법으로 자꾸 접근을 하면 굉장히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아까 심지어는 저는 이거 공부하면서 소년법이 아니라 이제 소년 피해자법을 따로 만들어야 되는지 뭐 이런 생각도 했는데 지금 박 변호사님 얘기 들어보면 이거는 일종의 시그널이고 우리 사회가 우리 청소년들 아이들을 어떻게 보호해야 될지에 대한 완전히 패러다임을 바꾸지 않으면 요즘 뭐 아이들 막 방임하고 학대하고 막 죽여버리고 이런 사건들 너무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다 어떻게 보면 같은 테두리 안에 있는 부모가 성인이 자녀를 낳으면 아무 책임을 갖지 않는 어떤 그런 사회가 돼버린 거에 대한 그거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거지 사실은 법적으로만 들어가면 하나도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 생각이 갑자기 드네요. 법적인 뭐 개선도 필요하고요. 불필요한 건 아니고요. 이 어른들을 바꾸지 않는 한 아이들은 뭐 그렇죠. 근본적인 건 그렇죠. 제가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거는 오늘 제가 지하철 타고 오는데 제가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여름에 마스크를 쓰고 지하철을 타면 굉장히 이상한 사람으로 보였죠. 근데 지금은 다 마스크를 쓰잖아요. 그게 왜냐하면 진짜 모든 국민들의 인식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마스크를 안 쓰는 것은 나를 보호하는 것도 있지만 타인에게 내가 어떤 해를 끼치지 않겠다는 그 국민들의 어떤 마음이 다 하나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런 건데 지금 우리 코로나19만큼에 대한 열정과 국민 정부의 노력이 있으면 이 부분은 바뀌는 거거든요. 제가 제일 왜 청소년 범죄에 사실 이렇게 천착하고 있는가 하면 이 청소년은 우리 사회의 내일이란 말이에요. 이 내일이 있는데 이 친구들이 제대로 된 어떤 사회로서의 구성원으로 회복되지 아니하면 우리는 그 시한폭탄 안고 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적어도 내 아이가 자라나는 다음 세대에는 어떻게든 이 청소년이 좀 더 밝고 건강하게 자라가기 위한 고민이라면 저희들 네 분의 정말 존경하는 선생님들과 의원님과 그다음에 변호사님이 있는 상황에서 이런 이야기들이 끊임없이 계속해서 움직여져야 된다는 거고 제가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지금 제일 답답한 거는 저는 그 보호 처분을 받은 청소년 그리고 그 형벌을 받았던 소년 교도소에 갔던 그 모든 청소년들이 교정 당국에서 나오고 난 다음에 소년원에서 나오고 난 다음에 그들이 갈 데가 없다는 거예요. 저는 제일 화딱지가 났는 게 분명히 저는 소년법상 보호처분은 자기 부모도 열어보지 못해야 되는데 이 소년에 갔다 오는 소년 그 기록이 검찰 앞에 가면 전과 기록 형태로 너 소년원 한번 갔다 왔구나. 그럼 이번에 있는 거 재범이지. 이런 형태의 인식. 그럼 제가 무슨 생각이 드는가 하면 내가 한번 실수했는 걸 내가 절대로 남이 모르기 때문에 정말 건전하게 새롭게 살려는 그런 어떤 모멘텀이 안 만들어지는 그런 어떤 제도의 분명히 개선이 필요하고 분명히 한번 실수했는데 그 실수가 다시는 누구도 거기에 대해서 살펴보지 않아야 내가 다시금 나갈 수 있는 모멘텀이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좀 검찰이 그걸 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말하지 않고. 제가 어쩌다 보니까 친검찰이 되려고 하는데 검찰에서 그 소년보호처분의 어떤 검사선의라는 곳이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처분도 하고 하지 않습니까? 그게 저는 그렇게 막 그냥 문제가 심각하다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심각하게 보시던데. 왜냐면은 매우 심각하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물론 선도조건부 기소유예를 하기 전에 충분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사실에는 지극히 공감합니다. 근데 그 이제 이것 자체의 그런 충분한 어떤 사전 조사가 전제됐을 때는 저는 문제는 없다라고 봐요. 왜냐하면 오히려 법원으로 또 한 단계 더 넘어가면서 이게 뭐 한 단계 더 넘어가서 거기서 처분하는 건 또 더 뭐가 또 달라지냐 이거예요. 그 전에 근데 잘 안 되니까 지금 근데 그거는 또 어찌 보면 그 검찰의 업무의 어떤 문제도 있는 것 같아요. 업무량이 이게 청소년 문제가 그러니까 엄청 중요한 건데 왜 업무를? 그러니까 시각의 차이도 있고 현실에 대한 좀 더 깊은 파악이 또 함께 필요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제가 조금 드리고 싶은 건 그런 이제 개별적이고 국제적인 문제들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과연 지금 이대로 괜찮은가? 두 번째로는 소년법. 그러니까 소년법을 포함해서 소년사법제도 전반이죠. 노력한다면 나아질 수 있느냐? 이 두 가지 문제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봐요. 그런데 현장에서는 아까 이제 교수님이 아마 현장의 자괴감을 표현해 주신 것 같은데 이건 뭐 어떻게 한다고 해서 나아지겠어? 라는 그런 어떤 자괴감이 많이 퍼져 있어요. 그건 좀 깨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실제로 물론 자꾸 이제 외국 사례 말씀드리면 또 뭐 우리랑 달라 이렇게 하시겠지만 뉴질랜드를 가서 한번 봤어요. 실제로 돌아간 모습을. 그러니까 그 나라도 1989년에 소년사법 전반에 대대적 개혁을 한 이후에 꾸준히 노력을 하다가 2009년부터 소년범죄 재범률이 완전히 뚝 떨어집니다. 효과가 실제로 발휘가 되는 거예요. 그 발휘되는 것을 보니까 두 가지예요. 하나는 보호 처분 자체의 실효성을 확보를 한 거예요. 부서도 그 Ministry of Children이라고 아예 아동부를 신설했어요. 아동 전체, 꼭 소년법만이 아니라 아동 학대와 방임 뭐 이런 모든 걸 포함하지만 아동을 위한 부처가 새로 만들어졌고 법무부와 아동부가 함께 거의 교육부까지 합쳐져서 실효성 있는 보호 처분 제도를 운용을 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폴리스 다이버전 경찰 단계에서 패밀리 그룹 컨퍼런싱이라고 가해자 가족, 피해자 가족이 만날 수 있도록 물론 경미한 범죄 하나입니다. 그리고 피해자가 동의한다면 그래서 가해자가 와서 내가 왜 이렇게 했고 얼마나 내가 미안하고 정말 잘못했다고 느끼고 어떤 벌이든 달게 받겠다 이런 것들을 이제 표현하고 피해자는 피해자 입장에서 내가 얼마나 너 때문에 힘들고 아팠는지를 알아? 라고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법원에서 지정한 그 중재자가 여기에 대해서 이제 그럼 피해자는 쟤한테 화장실 청소 한 달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럼 피해자가 제대로만 이행된다면 좋아요. 그럼 그 다음에 이제 그게 이행되는 것들을 다 확인하고 피해자에게 알려주고 이 실효성 있는 제도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것이 실제 재범률을 뚝뚝뚝 떨어뜨리고 있거든요. 그리고 처벌도 강력범죄에 있어서는 소년교도소에 구금을 합니다. 하지만 그 구금하는 환경과 상황이 성인교도소와 너무 달라요. 예, 그래서 실제로 교육도 받고 직업훈련도 받고 자기가 어떻게 왜 살아가야 될지도 배우고 그리고 나오고 나니까 얘네들의 재범률이 또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남의 나라 얘기긴 하지만 왜 우리가 뉴질랜드만 못해? 왜 우리는 우리 아이들에게 그만큼 관심을 못 기울여? 그리고 왜 우리는 피해자를 그만큼 못 보호해? 할 수 있고 해야 된다는 거죠. 그 말씀 꼭 드리고 싶어요. 저도 이제 그 표 소장님 의견에 전적으로 이제 동의하고 제가 계속 드리고 싶은 말씀이 그거예요. 처벌을 강화하자라는 것이 아니고 그런 회복적 정의 운동들이 실제로 이렇게 적용되도록 이렇게 소년법들이 이제 개정되고 또 지금 현재 있는 그 안에서도 이제 실제로는 좀 사실 우리나라 소년법 그 자체로만으로는 좀 힘들어요. 이제 2007년도 소년법 개정할 때 화해 공고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들어와 있긴 하지만 이거를 이제 좀 실행할 수 있는 그런 체계들이 갖춰져 있지 않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네. 우리 표 소장님이 이제 계실 때 그런 것들을 좀 제도적으로 했었어야 되는데 잘못하신 거예요. 지금 방송하실 때가 아니셨어요. 죄송합니다. 저희가 제가 왜 검찰 얘기를 하면서 또 검찰의 나름의 입장에 대해서 얘기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러면 경찰은 또 문제가 없냐? 직결 심판이 어떻게 활용되고 있냐면요. 직결 심판하면 우리가 언뜻 들으면은 술 먹고 어디 그냥 소란 피우고 해가지고 직결 심판에 해부돼서 그냥 벌금 얼마 받고 끝내는 걸로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아이들에 대해서도 아이들에 대해서 직결 심판이 이루어집니다.
아이들 사고 친 아이들이 직결 심판에서 판사 앞에서 벌금 딱 얼마 선고받고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지금 엄청나게 많습니다. 근데 왜 그런 직결 심판이 이루어지는 이유가 뭐냐면은 직결 심판 기록은 폐기해 버리거든요. 판사 앞에서 분명히 벌금 얼마를 선고받았는데 이제 기록 없어지니까 니네들한테는 별 이상 지장 없어라고 그렇게 정리되는 사건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이건 저는 아이들이 사고 친 아이들이 어떤 뭐 반성이나 제대로 하는 것인지도 판단조차 제대로 안 한 상태에서 즉결해서 그냥 절차에 해방시킨다고 벌금 얼마 딱 때리고 기록 없애고 이런 일들이 경찰 수사 과정에서 너무 많이 벌어집니다. 편의주의적 발상. 예. 선도적 거부 기소유예도 지금 현재 실제 운영 과정에서 문제가 있긴 하지만 경찰에서 직결 심판으로 처리하는 수많은 소년 사건도 문제가 있고, 그러니까 이 소년 사건은 그 소년부 재판은 그러면 어떠냐? 판사들 숫자가 너무 부족하니까 소년부가 있는 지방법원도 별로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가정법원에서 그냥 어느 하나의 어떤 기관과 어느 하나의 제도의 문제가 절대 아닙니다. 저희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전체적인. 그래서 오늘 이제 시사기획창 특집 다큐톡 2번째 시간인데 저는 처음에 시작할 때만 해도 정말 찬반으로 완전히 반대돼서는 뭐 촉법 소년 연령을 낮추는 거에 혈안이 돼서 뭐라든지 아니면 강력 처벌 막 이렇게 싸우실 줄 알았는데 대체로 그쪽이 아니라 소년 그 법 체계, 사법 체계를 전반적으로 좀 손질할 필요가 있다는 쪽이 더 맞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럼요. 예. 근데 그걸 하려면 계속해서 이런 어떤 토론이나 이야기들이 오고 가야지만. 네. 근데 이제 나이 낮추는 문제도 그냥 단순하게 뭐 13세, 12세 이게 언론에서는 아니라 다시 그런 쪽을 좀 약간 단순하니까 예, 쉽고 빠르고 있어서 예. 네,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뭐 KBS의 시사의 창은 절대로 그런 프로가 아니기 때문에 네. 어떻게 보면 같이 공감하고 소통하고 국민들의 의견과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그래서 여기 지금 다 같이 나와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니까. 마지막으로 우리 청소년들이 우리 아이들이 가해자가 될 수도 있고 피해자가 될 수도 있고 진짜 그렇게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것만은 좀 하나라도 조금이라도 고쳐보자라는 좀 한 가지씩 얘기해 주시고 마무리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사실 이 중에서. 예, 제가 생각할 때 이 시민들께서 이제 일반 대중들께서 이제 그 청소년 범죄를 보고 분노하시는 거 너무나도 당연한 감정이에요. 이제 실제로 거룩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정당한 그런 분노고, 그리고 이제 그 분노들이 있잖아요. 사회를 이제 시스템을 변혁시킬 수 있는 힘으로 저는 이게 그 변환되어져야 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거를 그냥 기존 언론에서는 이 가해자 한 명 처벌하는 곳으로 집중을 시키는 그런 생각들이 좀 많이 들어요. 그렇게 하면은 정말 아까 우리 표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냥 소모해버리고 끝나버려요. 그런데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는 이제 피해자 그 사건으로 인해서 이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의 이제 고통이 또 상처가 치유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일반 이런 시민들의 분노를 이게 뭔가 부조리한 일이 있다. 그랬을 때 이제 그 단순하게 나타나는 그런 그 현상 이것만이 아니고 실제로 이것을 할 때 아파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 그리고 잘못된 가정, 그다음에 뭐 학교, 사회, 그다음 경제적인 문제, 모든 시스템들의 이제 문제들이 있다라고 이제 좀 제대로 분석하고 제대로 이제 대응 방안을 이제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콕 집어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피해자를 위해서 오로지 피해자만을 생각하는 그런 국가기관이 없어요. 그 모든 국가기관에서 이제 피해자 보호를 이제 규정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부 다 하라는 얘기는 아무도 안 하는 거예요. 누가 하겠지. 그리고 또 그런 부서들 보면 본연의 업무에 다 밀려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가해자를 위한 또는 출소자를 위한 그런 기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피해자를 위한 그런 국가기관은 없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제 이런 시민의 이제 그런 분노들이 있을 때에 이것이 이제 피해자를 위한 그런 시스템이 갖추어주는 그런 기회로 좀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승현님. 굉장히 미시적인 거 하나만 딱 찍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콕 집는 거 좋아합니다. 예. 네. 지금 아마 여기서도 이야기가 됐던 사건 중에 하나가 판사님들이 형사사건과 소년사건을 판단할 때 형사사건이 되었던 부분에 대해서 피해자는 가해자를 처벌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가해자가 일정 행동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용서라는 걸 당신께서 의지하는 거예요. 판사가. 근데 분명히 피해자의 의사를 절대로 대신할 수 없는 판사 그걸 의지해서 그거를 소년 사건에서 형사 사건에서 소년 사건으로 옮겨내면 그때부터는 피해자의 목소리가 다들 동의하시지만 들어가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절대로 판사님께서 피해자의 의사를 대신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거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법원행정처 시스템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형사 사건에서 소년 사건으로 갔는 이게 잘못된 결정이라고 다툴 수 있거든요. 그게 보통 항고라 그래서 집행정지 효과가 없기 때문에 소년 사건은 그냥 진행되는 과정 속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러면 과연 소년부 판사가 이걸 몰랐다면 제가 봤을 때 시스템의 문제가 분명히 있거든요. 분명히 형사사건에서 소년사건으로 갔다면 그 법원행정처에서 이 형사사건에서 소년사건으로 가는 걸 다투고 있으니 소년사건 원래는 재판을 정지하면 안 되지만 좀 정지해봐. 이게 분명히 갖는 결정이 잘못되면 다시 그 형사사건으로 와야 되니까 너의 소속 관할이 아니야 라고 해야 되는데, 그 사건에서는 그냥 소년부 판사가 결정해버리면 그때부터는 정말로 피해자는 어디에도 자기의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두 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제도의 허점을 좀 보완해 주시고, 법원행정처에서는 두 번째는 정말 판사님께 그 피해자의 마음을 진심 어리게 좀 귀 기울여 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네, 소장님. 저는 콕 집어서 이 모든 정말 엄청나게 많은 이슈들을 책임지고 이끌어갈 그런 부서를 부활시켜줬으면 좋겠어요. 무슨 부서가 될까요? 과거에 청소년위원회가 있었거든요. 강지원 변호사, 검사 출신이던 분이 정말 의욕적으로 청소년들을 위해서, 소년법이든 뭐 처벌이든 피해자를 위한 거 다 소년이잖아요. 다 미성년자거든요. 이들을 위해서 뭐 법무부에도 막 요구도 하고, 그 국정 전반에서 우리 아이들을 위한 개선을 요구하고, 국회에도 이런 일을 활발하게 했었거든요. 그런데 왜 그러는지, 언제부터인지 청소년위원회가 없어졌어요. 없어지고 지금 현재는 여성가족부 내에 작은 소규모 위원회로 남아서 자문 역할만 하거든요. 누가 지금 이 청소년 사법 문제를 책임지고 있느냐, 누가 대표하느냐, 누가 이끌어 나가느냐, 아무도 없습니다. 다 분산돼 있어요. 그래서 청소년위원회를 부활하든 어떤 누구든지 청소년들을 위해서 이 소년사법을 포함해서 책임지고 그걸 개혁을 다 이끌어 나갈 그 누군가를 만들어 주십시오라는 걸 꼭 집어서 부탁드리고 싶어요. 손 들으세요. 변호사님. 네. 예. 얘가 셋이 있어요. 13살, 10살, 5살. 저는 굉장히 소년 문제, 현실의 문제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안 다쳤으면 좋겠고 또 가해자가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 안전한 사회, 함께 사는 사회를 꿈꾸죠. 그런데 가끔 이런 생각도 한 적이 있었죠. 내가 그래도 좀 알려진 변호사고 이름 좀 많이 나왔거든요. 영화 예, 주인공이기도 그리고 돈도 좀 문제 앞으로 벌어가지고 내가 내 힘으로 애들 지킬 수 있을까. 근데 그건 천만의 말씀입니다. 절대 울타리 내에서 제 아이들을 지킬 수가 없고, 얼마든지 울타리 밖으로 나가서 또 다른 아이들과 어울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소년 문제는 우리 모두의 문제라는 생각을 갖는 게 가장 중요하죠.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는 좀 약간 우리 사회의 어떤 세상은 쉽게 안 바뀝니다. 절대 쉽게 안 바뀝니다. 법과 제도, 어떤 제도가 생긴다 하더라도 소년 문제가 하루아침에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코로나 사태 때 어떤 재정 부담이 더 커지기 때문에 이 소년 사법에 돈을 투입하는 것은 분명히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뭐냐? 제도나 법과 제도의 어떤 흠결이나 이런 것들은 사람이 보충해야 되거든요. 지금 비행 청소년들을 국가 차원에서 돌보고 교정, 교화를 해야 되는 그 일들을 국가가 하지 못하기 때문에 민간 영역에서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한테 후원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 소년희망공장 이런 데 굉장히 좋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 후원 많이 해주셔가지고 그분들이 힘낼 수 있게끔 해주셨으면 좋겠고, 이제 피해자의 관점. 피해자 위로하고 배려한다는 거 너무나 중요하거든요. 이런 걸 제안 한번 해보겠습니다. 범죄 피해자 구조제도라는 게 있어요. 근데 우리는 피해자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 안타까워. 하지만 당신한테 그냥 불행한 일, 그냥 당신한테 벌어진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이걸 갖다가 우리 공동체의 문제로 함께 좀 십시일반 어떤 고통분담 해보자라는 게 범죄 피해자 구조제도인데, 소년 사건의 경우에 가해 소년을 그 소년이란 특수성 때문에 좀 더 보호해 주자라는 논리가 있다면은 그와
상대편에 반대편에 있는 피해자들에 대한 보호는 성인이 피해자인 경우보다 더 힘을 실어줘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들 다 동의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네. 피해자를 우리가 더 보살피고 돌보는 데 있어서 좀 더 적극적으로 노력하자. 제도적 차원에서 그거 한번 얘기하고 싶습니다. 네, 오늘 네 분 덕분에 사실은 제가 너무 좁게 사실 봤는데 시야도 좀 넓어지고 정말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뭘 해야 될지 조금 구체적으로 한 가지 말씀해 주시니까 더 명확해진 것 같습니다. 이제 누가 총대 메고 이걸 하셔야 됩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도 다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십니다. 네, 아니 왜요? 공영방송이니까 당연히 보시겠죠. 네, 아니 저희가 진짜 그 안에 테두리 안에서만 갇힐 거라고 제가 예상했는데 그걸 뛰어넘어서 정말 좋고요. 언론이 제가 저널리즘 토크쇼 제2의 얘기할게요. 언론이 사실은 그걸 너무 싸움을 주도하는 느낌으로 가는 것도 문제가 있으니까 소년법을 바라보는 언론의 문제 이런 것도 한번 주제로 저희가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네 분 참 나오시기 부담스러운 자리였는데 나와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욕 많이 네네네. 먹었으면 좋겠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